더듬이.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또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비상이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 이제 한국은 많이 덥다고 벌써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제 친구랑 제가 오늘 한번 연락했었는데 네. 오히려 한국이 별로 안 덥다고 네. 막 말하기도 하고, 근데 뭐 사실 아직 그렇게 더울 시기는 아니니까. 독일은 이제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덥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에서 점점 더워진 것 같은데. 어제 저희 또 이제 오편 씨랑 저랑 같이 어떤 그룹 전시회를 참여를 하게 돼서 저희가 약간 아나키즘적인 전시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큰 주차장에서 전시를 하루 동안 하는 그런 특별한 전시였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상주하고 있었어요. 목 뒤부터 시작해서 강활한 그 벌판에 뭐랄까 좀 햇빛과 나밖에 없는 느낌. 작업은 안 보이고 아, 전 진짜 그래서 지금 다 익었어요. 그냥 지금 그냥 거의 지금 모습이 약간 하와이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레어 수준으로 익어가지고 막 따끔따끔해 지금 피부가. 그죠. 오늘 그래서 약간 아랍 방식으로 하죠. 음. 약간 짧은 팔을 입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긴 팔로 다 햇빛이 가리고 가리자. 긴팔 좀 입고 다니고.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여름이 좀 바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주 전에도 사카린 씨가 이제 피치문달 좀 사정이 그쵸. 있어서 한번 결방을 하게 됐는데, 그죠. 저번 에피소드 이제 마이클 스미스 로컬리티 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사 미약 편을 하고, 한 명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로컬리티 편을 좀 끝내자. 네. 뭐 이런 느낌으로 갈라 했었는데, 저번에 결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좀 뭐 건너뛸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또 이제 소개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그죠. 근본을 찾자. 그 초심을 잃지 말자. 뿌리는 잃지 말자. 초심을 라는 잃지 마음으로. 말자. 네,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작가 한 명도 이제 준비해왔죠. 오늘은 또 이제 간만에 다시 1편 단신편으로 이게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도 약간 그냥 하루 처음 한 번의 에피소드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좀 깔끔하게 끝내는 식으로 할 거고, 저희가 사실 2주 전에는 같이 이제 베를린을 갔다 왔어요. 맞아. 그러니까 더듬이 투어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총 합해서 사진 올라온 거 제외하고도 생각해보면 한 14개 정도 갔다 왔죠, 전시회. 그러니까 저도 그나마 그래서 좀 제 기준은 그냥 괜찮은 것들만 좀 찍어서 그렇지. 그죠. 엄청 많이 봤으면 13개를 봤나? 음. 근데 이제 혹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얘기를 좀 해보니까, 야, 우리 어제 전시를 8개를 봤다니까. 약간 그런 말이죠. 뭐 어떻게 하루에 전시 8개를 봐? 근데 그 괄호치고 니네 전시 대충 보는구나. 아, 그냥. 근데 저희는 솔직히 좀 빨리 보는 편이잖아요. 그죠. 저희는 딱 들어가서 마음에 들면 좀 더 오래 있는데. 뭐 이따 할 얘기랑도 약간 연관이 되긴 하는데, 저희는 도큐멘타성 관객은 아니거든요. 그죠. 굳이 말하자면. 앉아서 헤드폰 끼고 이렇게 지그시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진짜 인생에 약간 영상 작업 끝까지 온 게 거의 손꼽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게 만든 영상 작업이 있어요. 뭐였죠? 뭐 옛날에 저희 에멘카 갔을 때 난골디 난골디 작업 진짜 나고, 좋았었고. 그런 식으로 몇 개씩 있잖아. 그쵸. 그런 작업들. 그런 그쵸.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저희 실드를 치자면은 그냥 저희는 오래 보는 편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8개 봤다. 그래서 총 한 13개 정도 봤는데, 원래 그래서 그 베를린에서 본 걸로 한 편 좀 땡으로 해보자 이렇게 느낌으로 갔었는데 딱히 느낀 점이 약간 없어요. 은근 생각보다. 아무리 그 저희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잖아요. 잘 먹고 놀고 좀 생각을 해봐도 잘 먹고 잘 쉬다 오긴 했는데. 떠오르는 게 없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다시 그냥 1편 단신으로 회귀했죠. 연지 약간 아니 꼼수 부리려다가 이제 안 돼. 오늘 이제 다룰라는 작가분이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작가 얘기를 해보죠. 그죠. 네, 오늘 소개할 작가는 이제 호르에 사토레라는 작가입니다. 호르에 사토레. 네, 제가 이름을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호르에는 맞는 것 같고, 네, 사토레가 사토레인지 사토레도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특이하게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했던 작가는 대부분 미국 아니면은 유럽 쪽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처음이죠. 남미 쪽 출신의 작가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소개하는 것도 있고 사실. 나이는 저희가 약간 기존에 다루던 작가들보다는 좀 있는 편이죠. 그죠. 한 5살 더 많은 편? 1979년생. 그죠. 1979년생 멕시코 시티의 예술가 호르에 사토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교육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대학은 보니까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 Aztec Mexico City. 아니 그 발음을 살려서 약간 말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스터디를 이제 공부를 했고, 이게 학사가 돼요. 그다음에 한가르,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아마 이름이 약간 한가르 아트스쿨이런지 레지던시. 왠지 약간 레지던시 같은 다. 그다음 다 위에도 보면 이제 아이리시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더블린에 있는 거기서도 했고, 르파빌리온 팔레르 도쿄에서도 했고, 가스워크 런던에서도 했고, 까사베시나 멕시코 시티에서도 또 이제 레지던시를 했었죠. 근데 저는 몰랐는 게 이제 팔레트 도쿄에서 주최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줄 몰랐어요. 레드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확실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지라 이 레지던시들이 다 좀 꽤 오래됐네요. 벌써 그래도 마지막이 2011년이니까 그게 11년 전이고. 아니 이 형이 이제 97학번이에요. 97학번. 아 그러네. 와. 그러니까 나이가 좀 거의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뭔가 되게 빨리 교육을 밟아온 그러니까? 느낌이지? 아무튼 뭐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좀 다른 배경에 있는 그럼에도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가스워크나 이제 빨래디도 교회는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레전드를 했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인정받지만 어쨌든 활동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멕시코시티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멕시코시티랑 막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 아마 같은 지금 이제 남미 쪽 에콰도르에서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맞아. 그쪽 계열에서 이제 좀 활동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로컬리티 작가 하면서 누굴 다룰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맞아. 전시 하나 보고 이 전시 되게 좋다, 이 작가 되게 좋다 해서 이제 사칸 씨한테 말했더니 사칸 씨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게 됐죠. 이 작가를 오펜 씨가 발견해서 저한테 알려주긴 했었는데 저 처음에 전시만 봤을 때는 약간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나 딱 마이클 이스미스 이후로 저희가 약간 방황을 했잖아요. 살짝 이 다음 작가로 누구를 해야 되냐 약간 현타가 왔는데 그치. 그 현타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렇게 소박하게 담아준 맞아. 괜찮아 미술이야 라는 마음. 근데 그게 있어요. 맞아. 우리 저희가 약간 예술에 있어서 일종의 현타 같은 게 가끔씩 오잖아 원래. 그죠. 근데 거기 있어서 이제 그 예술을 하며 욕조에서 자고 있는 나를 공효진처럼 들어와서 괜찮아 예술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사실 기존에 다뤘던 작가는 굳이 말하면 좀 차가운 작가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차갑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이 월드, 이 세계촌에 속할 수 있는 작가. 그죠. 거대하고 약간 그리고 나르시스트들도 많았고 뭐 멋있고 엄청 멋있고, 간지나고 뭐 그런 이런 느낌. 작가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호르헤 형님은 약간 보면은 되게 따뜻해요 확실히. 맞아요. 느낌이. 맞아. 그래서 근데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런 거 있잖아. 너무 따뜻하면은 사람 촌스러워지잖아.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적당히 약간 관찰자의 하면서 따뜻함? 꽤 멋있는 형. 맞아.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좀 선택하게 됐죠. 그 다음에 뭐랄까 저희가 애초에 로컬이란 주제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이 주제와도 대단히 로컬리티와 맞아요. 지역성이란 맥락이랑도 되게 잘 따라지는 작가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맞아. 이제 딱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제 이분이 사실 드로잉을 좀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드로잉을 위주로 활동하는 작가가 많이 없거든요 세상에. 그죠. 제가 볼 때. 그 저한테 이제 바로 생각나는 건 뭐 사이트 홈블리 정도인데. 사이트 홈블리도 이제 약간 드로잉 겸 회화로 유명했던 사람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로잉 자체로 중점을 두고 한 작가는 딱히 지금 기억은 안 나네요. 그러니까 모든 화가는 사실 대부분 아니면 화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페인팅을 하지 않더라도 드로잉은 다 하지만 이 드로잉이 본업인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좀 드로잉을 본업으로 활동한 작가다 이런 거 좀 특이하기도 해서. 왜냐면은 보면은 호르헤 사토루가 과거에 몇 번 잡지사 의뢰로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로도 일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나중에 이 분의 작업 그 드로잉 그림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어떤 엄청 너프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엄청나게 잘 계산된 게 정갈한 드로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되게 그러니까 뭔가 고스란히 뭐랄까 그러니까 이 사람 드로잉이 되게 특이하다는 어찌렇게. 느낌은 아닌데 그런 느낌 없고 되게 정석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디테일 있고 따뜻하고 좀 신경을 많이 쓴 듯한 그런 느낌. 딱 그래서 나죠. 특이해요 오히려. 뭔가 우리가 요새 좀 잘한다고 그러니까 힙한 드로잉들은 그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이거 의도적인 너프함도 있고. 근데 그런 것과는 그냥 무관하게 그냥 해탈한 느낌으로 그냥 가는 느낌.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이제 멕시코시티 출신이고 실제로 이제 멕시코시티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은근히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현대 예술 작가들 보다 보면 멕시코시티 출신들이 꽤 있어요. 아니 거기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내 기억으로 그 매튜 루치키노이 그분도 멕시코시티였나? 네. 거기 한번 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브라질이었나 멕시코시티. 루치키노 형은 뭐 어디서든 나오세요 계속. 그러니까 약간 어디든 등장하는 약간. 근데 그래서 멕시코시티를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인구가 920만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좀 유럽풍 도시 느낌이래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멕시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실 한정적이긴 한데 보통 뭐 드니 빌네브의 영화에 그 뭐였죠? 시카리오 네. 뭐 이런 느낌으로 그쵸.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도시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스페인이랑 비슷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멕시코 시티가 산타페 지역인가?
그 멕시코 시티 안에 있는 산타페 그쪽은 그 엄청난 부촌이라서 맞아. 누가 보면은 그냥 어디 메트로폴리탄인 줄 맞아, 알고 메트로폴리탄이고 그 정도 빌딩도 급이고 엄청 많고 밤에도 엄청 빈촌은 또 엄청나게 낙후돼 있어서 그 이게 빈부격차 확 드러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멕시코 시티가 실제로 그래서 부촌 빈촌 격차가 꽤 심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편에는 엄청난 이제 그 자본주의적인 것도 있고 삐까뻔쩍한 빌딩도 있고 예쁜 유럽풍 도시도 있고. 근데 또 한편에는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막 가끔 뭐 마약 영화 이런 거 보면 나오는 이제 그런 전형적인 카르텔스러운 뭐랄까 막 판잣집 이런 것도 이미지가 있고 있죠. 이미지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공존하는 도시고 그다음 멕시코라는 데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미국이랑도 많이 얽혀 있고 그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그쪽에 살면은 약간 좀 사회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멕시코도 문화적인 그 향취가 엄청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도 그렇고 옛날에 그 샤먼킹이라는 만화 있거든요. 거기서 멕시코 팀이 나와요. 제가 그때 그 멕시코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각인받았던 것 같아요. 거다란 그 판초 모자라고 하나요? 아 맞아, 뭐 그런 게 나와. 무슨 모자죠? 그리고 약간 그 산초라는 이름. 맞아, 산초. 그리고 이 선인장 캐릭터 아시죠? 그다음에 그리고 해골. 우쿨렐레 같은 네, 약간 해골 그 맞아. 코코에 나오는 아, 그래, 코코 이미지들. 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또 이제 멕시코 시티 출신이기 때문에 아 맞네. 그 친구한테도 이제 종종 이야기를 들었죠. 아 이러이러한 도시다. 북쪽을 조심해라 그랬나? 북쪽을 조심해라.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면모들이 되게 있는 도시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많은 작가들도 활동을 그쪽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쪽 작가들은 그쪽에서 활동을 할 거고 또 어떤 뭐랄까 뭐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느낀 거는 멕시코인이란 게 사실 뭐랄까 인종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막 환대받는 인종이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 미국에서는 특히 왜냐면 불법 이민자들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약간 그런 주제라든지 어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천 있잖아요. 귀천 인종의 귀천 있냐 이런 느낌처럼 해서 그쪽 주제도 많이 뻗어나가는 것 같고 좀 흥미로운 도시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좀 이 호로의 사토루 좀 조사를 하고 알아가면서 이분이 속해 있는 갤러리 있잖아요. 그쪽 갤러리에 속해 있는 작가들도 같이 보면서 아 좀 궁금하다.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분은 이제 레이버라는 갤러리예요. 그죠. 그 뭐냐 사이트 되게 깔끔하던데. 그 깜짝 놀랐어. 그리고 지금 멕시코 시티가 그 어스피셔가 개인전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술에 대한 좀 투자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보면은 아무래도 대도시 뮤지엄들도 정말 잘 해놨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야 사실. 난 멕시코에 대해서 그런 생각만 하고 뭐 타코, 나초, 막 브리또 이런 거만 알았지. 그죠. 왜냐면 저 미국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죠. 거기서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이거 딴 얘기긴 한데 거기서 그 멕시코 음식점을 그렇게 자주 가거든요. 네. 근데 그 이미지가 약간 우리나라가 한동안 거기만 가셨다 하지 않았나요? 중국집 가는 느낌인데 근데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되게 멕시코 음식이 한국 사람한테 입에 잘 맞아요. 입이 잘 맞아. 그러니까 원래 그 라틴 아메리카 이쪽 계열이 성격도 잘 맞고 성격도 잘 맞고 뭔가 화끈하고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가 여기 한국 사람들이 이제 공통점 있잖아요. 매운 거 좋아하는 거. 매운 거 좋아하지만 매운 거 정말 좋아하거든. 맞아. 그런 걸 보면은 아무튼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작업들도 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 안 찾아봐서 그렇지 한번 좀 뭐라 해야지 깊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 확실히. 맞아. 너무 이게 굳이 미국 서구권으로 갈 필요 없이 뭐 이런 데도 많으니까 좋은 작가들이. 맞아요. 그래서 작업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아까 사칸 씨가 잠시 말했던 것처럼 원래 커리어 초창기에 이제 뭐 편집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좀 그죠. 일을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좀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거를 약간 기반으로 저희 그러니까 주 매체는 드로잉 플러스에서 약간 설치 작업이고 드로잉 플러스 알파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이런 조각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뭐 스티로폼이나 어떤 인공적인 재료를 쓰는 조각이 아니라 그냥 뭐 돌이라던가 점토 같은 맞아, 그게 주제를 대표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느낌은 아니고 되게 유기농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아 여기 느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드로잉도 그렇고 어떤 흙이라든지 뭐 모래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사실은 되게 요즘에는 너무 막 3D 프린트도 많고 화려하고 그죠. 화려하고 뭐 인공적인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 되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 보리밥 시키면은 이제 한 20첩 반상 나오는 것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된장찌개 엄청 유기농스럽게 마시고. 근데 저희 생각에 호로의 사토루 작업이 20초 반상 아니에요. 절밥이야 절밥. 예, 절반 느낌 있잖아요. 절밥이 화려해요 이렇게. 아 그래요? 저를 갖다 오셨죠? 절밥이 예쁘더라고. 그래서 진짜 레알 절밥인 만드는 거죠 사실. 그래서 간도 좀 슴슴하고 뭐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그렇다고 해서 지루하지도 않아요. 현대인이 못 먹을 밥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맛있고 꽤 나름 현대화가 된 절밥 그죠? 건강한 맛이다 굳이 말하자면. 맞아.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뭐 자신이 그러기도 하지만 뭐 콜라보레이션으로 해서 뭐 다른 이제 뭐 정치 분야의 사파가나 뭐 아니면 공상과학 뭐 이런 거 그리는 과학 맞아요. 뭐 이런 그리는 만화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도 약간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어쨌든 드로잉이 그의 기본적인 매체니까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그의 약간 뭐랄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자기 소개를 해놓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신 작업. 거기서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써 있었나? 아무튼간에 어딘가 이렇게 써 있었는데 드로잉이 가지는 서술적인 가능성들은 그가 객관적인 기록을 허구의 요소들과 공존할 수 있게 만들며 객관적 기록과 허구의 요소들의 관계를 개인, 주관적, 보편적인 헤게모니 사이의 여러 측면에서 진동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그가 하고자 하는 거 거의 함축한 그렇죠. 이제 한 문장이긴 한데 간단히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가 관심 있는 실제 기록들이나 뭐 역사나 아니면 신화일 수도 있고 지역의 그쵸.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과 또 자신이 선택한 어떤 뭐 또 재밌는 이야기를 그죠. 적당히 섞어서 드로잉으로 그걸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드로잉 플러스 알파로.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의 작업이 이런 점에서 되게 지역성을 띠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의 작업들을 실제 좀 하나씩 보다 보면 다 각자 얘기가 있어요. 맞아. 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뭐 내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건 1, 2, 3, 4, 5, 6, 7, 8, 9 이게 아니라 뭐 자기가 레지던시를 가든 뭐 거기서 프로젝트를 의뢰를 받던 뭐 자기가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든 가서 이제 받으면 이제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뭐 자기가 전시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든 간에 자기가 사용한 재료라든지 이런 거에 역사나 좀 이야기를 찾죠. 저는 제가 만약에 레지던시를 주최하는 사람이다. 혹은 제가 어떤 공간의 소유자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색성을 이끌어내는 근데 그런 용도로 약간 호러의 작가를 한번 초대해보고 싶지 않을까. 맞아. 근데 실제로 레지던시를 뽑는 입장에서도 그런 걸 좀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과 어울릴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금천 예술 공장이다 쳐봐요. 네. 그러면은 뭐 제가 금천에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뭐 제 작업을 할 건데 그냥 작업실을 주니까 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그러면 안 되지. 뭐 금천에 뭐가 마음에 들고 뭐 그쵸, 금천에 뭐 인천 아트 플랫폼에 간다. 뭐 거기 이제 레지던시 있으니까. 그죠. 난 인천 토박이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그죠. 사실. 근데 뭐 아니면은 인천에 난 바다가 좋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호러회가 인천 아트 플랫폼에 갔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동인천 역 쪽을 좀 돌아다니면서 그쪽의 이야기들을 드로잉하지 않을까. 그럼 뭐가 나올지 알아요? 뭐요? 여기는 멕시코와 비슷하다. 여기 거의 준 멕시코잖아. 그래서 방금 저희가 말한 어떤 그 이야기들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어떤 게 있냐면 뭐 그가 전시하는 갤러리가 예를 들면 1984년에 지어졌는데 2003년에 건축가가 갤러리로 리모델링하기 전까지의 건물의 역사에 대한 드로잉을 맞아요. 거기서 전시한다든지 뭐 아니면 에콰도르의 대장장이랑 뭐 작업을 했었나 봐요 그 사람. 맞아. 지금도 아마 활발하게 한 작업이 아마 이 시리즈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뭐 마모된 도구의 뭐 부분을 물로 식히나 물로 식혀서 그걸 마셔 뭐 그러면은 뭐 병을 치료하며 뭐 도구의 역사와 힘을 뭐 마실 수 있다 말하는 뭐 신화 같은 게 있나 봐요. 약간 블랙스미스들의 믿음 그죠? 그렇죠. 그 믿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사냥꾼들이 뭐 사슴 잡아가지고 바로 이제 피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심장을 먹나 간을 먹나 막 그러잖아요. 뭐 그죠. 어디 보면. 그 에스키모인들도 그렇고. 그럼 막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직업병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그 직업 사이에 가지고 있는 타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딱 우선은 들어가자마자 인력 사무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맥심을 타서 마셔야 요새 그죠. 이런 맥락으로. 아무튼 그 블랙스미스들 사이에서는 뭐 그 어쨌든 간에 이 철을 어떻게 물에 넣어서 마시면은 뭐 병도 치료하고 이런 설화가 있어서 뭐 그거랑 이제 연관시켜서 작업을 하게. 그게 아마 그렇다고 하는데 그 강철이 이렇게 물에 이렇게 그 빨갛게 달궈진 채로 물에 담근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 칙 소리 나면서 이제 검해지잖아요 다시. 그때 그 칙 소리 나면서 그 강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게 물에 섞인다고 생각해서 그걸 딱 마신다고 하더라고. 그 과학자 아니 그러니까 의사분에게 좀 궁금하다. 어떤 게 있는지 뭐 신종 자살법이냐. 근데 철분일 수도 있죠. 철분일 것 같긴 실제 철분 섭취가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철분 섭취가 또 어렵지 않았을까 옛날에. 그죠. 굳이 생각해 보면. 옛날에 보면은 그 해적들도 철분을 못 먹어서 생기는 그건 비타민 C군요. 계열병 있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먹잖아. 맞아. 귤인가 오렌지 먹고 막 그러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작업의 내용 중에 뭐 아니면은 뭐 전시라는 장소 근처에 뭐 숲 같은데 점토 바닥을 설치하고 이게 설치한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밤에 멧돼지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은 그 이제 발자국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워서 이제 타일로 쓰기도 하고 뭐 그래서 언제나 그의 작업은 뭐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역사 뭐 특정 이야기가 되게 긴밀하게 연관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런 과정이 사실 제가 볼 땐 드로잉이라는 매체와 만났을 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드로잉이란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특히 그가 하는 드로잉은 우리가 말하는 뭐 어떤 뭐 누드 크로키 아니면 뭐 자유로운 드로잉이라기보다는 사파에 가깝잖아요. 이게. 그죠. 그림체라는 게. 그죠. 뭐 그가 약간 예를 들자면 뭐
드로잉 작가가 누가 딱히 없으니까 되게 특이한 드로잉을 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특정한 사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기록이라는 요소와 되게 잘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드로잉 안에 약간 초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 장면들이.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얼핏 봤을 때는 이게 역사 사파처럼 보이기도 하고. 맞아. 그래.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일 같은 느낌. 맞아. 그 다음에 그가 말한 사파라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록과 그 허구를 섞어내기 대단히 좋은 매체죠. 그쵸. 사실. 그 다음에 약간 그냥 억지로 약간 하나 연결고리 만들어보자면은 제가 볼 때 드로잉이라는 매체가 어떻게 보면 책이라든지 어떤 인쇄물과 사실 제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종이 위에 어떻게 그 연필로 글을 쓰든 뭐 이런 것도 있고 종이 위에 어쨌든 프린트가 되든 뭐든 간에 뭐 신문지에서도 사실 그 사파라는 그림이랑 같이 실리듯이 그쵸. 제가 볼 때는 이 사파라는 매체가 주는 그 기록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되게 뭐랄까 상상적이고 재밌게 이렇게 풀어내니까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되게 현대적이에요 느낌이. 그러니까 맞아. 뭔가 설명할 수 없는데 맞아. 현대적이에요. 이런 부분은 뭐 어쨌든 이미지를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게 국어책에 나온 철수와 영희 그림이긴 한데 어딘가 우리 현대적이야. 어딘가 우리 현대적이야. 맞아. 이게 옛날에 뭐 그 수학 익힘책 이런 느낌이었죠. 맞아. 뭐 그래가지고 저는 이 드로잉이라는 매체를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 기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즘에 사실 드로잉이라는 매체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새 드로잉은 수단이죠. 요즘에 사실 우리가 다큐멘터리성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런 작업을 좀 생각해보면 보통 영상 아니면은 그 사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상과 사진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드로잉이 가지는 느낌이랑 또 다른 기록성이에요. 이게 기록의 느낌이. 그렇죠. 드로잉은 뭔가 좀 신화 같은 느낌도 어딘가 섞여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지 허구인지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는 그죠. 기록 같은 느낌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 서기가 이렇게 타자를 치잖아요. 이렇게 따다다닥 치잖아요. 그것을 읽는 것과 맞아. 그 법정에서 서기가 만약에 그 법정의 장면을 그린다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요. 똑같은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성띠우 작업이랑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성띠우 그 작가가 했던 그 신문 기사에서 기사의 내용만 빼고 사진만 넣는 장면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때 저희가 소개했던 랍시렘 작업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점 그 신문 기사에서 그 음식점 사진들만 이렇게 나열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은 보면은 허구라는 느낌이라기보단 어떤 기록물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드로잉 이 사파로서 본다면 이게 기록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허구였는지 근데 맞아요. 그게 공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역사적 참조물인지 맞아요. 그렇게 애매모호해진 게 있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좀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작업이 좀 신비해지고. 맞아요. 그 아까 막 저희가 말을 했었던 게 그거였잖아요. 그 호르의 사토루가 뭐 레지던시를 받으면은 내가 만약에 레지던시 주최자라면은 이 사람한테 무조건 이런 뽑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게 왜냐면은 사실 그 다루는 주제들 중에 예를 들면은 멕시코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메노키오라고 해서 제가 이따가 이야기할 특정 이제 인물도 있고 뭐 피노키오랑 섞은 건가? 아니 그게 이제 실제 실존 인물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또 한 번 뭐 이제 얘기할 작가에 의해서 이제 소설적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관련해서 뭐 5개 시리즈까지 작업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 이제 호키오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새가 있거든요. 예전에 인간들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그 거대한 새. 뭔가 들어본 것 같아.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이따가 소개할 아일랜드 그냥 진짜 정말 사소한 어떤 젊은 어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뭐 프랑스에 있는 어떤 유적지 포르투갈에 대한 이런 이야기 이야기 보따리네. 이야기 보따리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이야기 있잖아요. 그지. 제가 이 작가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이제 종종 도깨비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그 작은 마을에서 벌어졌던 그런 소동들.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야기를 간직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유추해봤을 때 좀 생각해볼 수 있는 테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은 방앗간을 많이 가졌다던가 아니면 그때 사람들은 당연히 밤에는 불이 없었다. 그지. 그걸 생각했을 때 뭐 그걸 국가랑도 연결을 해볼 수 있고 뭔가 이런 방식을 봤을 때 재밌는 게 이제 서발턴이라는 계급이 있더라고요. 서발턴? 네, 이 서발턴 계급이 뭐냐면은 말할 수 없는 혹은 이제 헤게모니 사이에서 그냥 침묵하는 계층이에요. 거의 서발턴은 침묵한다. 그러니까 말할 권력조차 없는? 예, 그냥 잊혀지는 민중 같은 거죠. 예를 들면은 재밌는 게 이제 인도의 사티 문화라고 하시나요? 사티? 네, 사티 문화가 좀 소신공양이랑도 관련된 문화인데 들어본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이 먼저 죽어서 여자가 과부로 나오면 그
그 남편의 시신을 태우는 화장대에 불에 여자도 뛰어드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티를 해서 죽은 여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약간 신적 취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문화를 영국이 과거에 이제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인도를 이제 식민지로 점령을 했을 때 이 문화를 이제 스탑시켰대요. 아 인신공양 그만해라. 왜냐면 이건 잔인한 문화다. 그리고 이거는 미개한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너네들을 계몽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큰 헤게모니가 있었고 반대로 이 인도의 그 문화 집단 잔체에서는 이런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이건 자기가 자발적으로 뛰어든 거고 이거는 엄청난 연료다. 자기 남편을 향해 뛰어드는 이 사람이 연료라서 우리는 연료가 된 순간 이 사람을 아름다운 성전에 모시거나 존중한다. 이름을 기록하거나 존중한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두 헤게모니가 이 두 담론 사이에서 정작 이 사티에 뛰어들었던 과부에 대한 이야기나 없구나. 인터뷰나 개인적 사료는 전혀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할 수 없지.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뛰어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치.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거든. 근데 이런 계층을 이제 약간 서발탄 계층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네. 어떤 나라의 어떤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뭐 그런 식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소하게 취급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쪽 이론에 있겠지, 이쪽 담론에 있겠지라고 그냥 사람들이 당연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에 2차 가해 하지 말라는 말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거잖아. 뭐 누가 어떤 뭐 안 좋은 사건을 당하면은 뭐 제가 잘못했네 하면서 우리가 논쟁은 하지만 결국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보면.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그래서 보자면 뭐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뭐 나무위키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용산 참사 있었을 때 이 용산 참사를 강제로 진행했던 구청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 위에서 투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거기 뛰어들어서 용역 깡패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남아 있거든요. 그치. 근데 이 사람들 이야기도 파고들었을 때 또 다른 양상에 버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그 호르헤 사토레가 네. 하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허구적이라는 맥락이 있다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허구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잊혀진 무엇인가는 사실 우리에게 되게 허구적인 그죠. 걸 수밖에 없거든. 그죠. 용역의 이야기가 뭐 이렇게 당연히 중요하냐라고 나쁜 해서 일을 한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잖아. 예를 들면 그 예루살렘의 아히만도 네. 예. 사실 그 사람의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결론은 뭐 이 사람이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드 중에 마인드 헌터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파일링 예. 그 관련해서 이제 나온 그 드라마인데 거기서 처음에 이제 그러거든요. 모든 범죄자 새끼들은 그냥 악마 새끼들이지 이 새끼들 죽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이코패스들 아니면 이런 살인자들의 그 속내를 알아야 뭐 우리가 뭐 예측도 더 할 수 있고 뭐 예방도 할 수 있고 뭐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다 했을 때 아니 저런 사이코패스 새끼들의 얘기를 왜 들어? 라고 했을 때 근데 결국 그 사람은 어쨌든 듣죠. 그래서 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좀 마음을 사서 또 깊은 속내를 듣기도 하는데 그럼 다 자기만의 사정이 있어. 다 뭐 그 아동 시절에 폭력을 당한다든가 뭐 이상한 뭐 피해자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 우리가 되게 허구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야기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혹은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 밝혀지지 않는 그러니까 얘기죠. 역사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거지사라는 게 있고 미지사라는 게 있는데 이 호르웨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 이런 미시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숨겨진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소한 이야기들. 사소한 그러니까 이야기. 거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은 개량되기에는 너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지. 너무 자질구레. 그러니까 대기업이 할 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걸 챙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챙기면은 어떤 허구가 섞일 수도 있고, 그럼 너무 소설이 된다. 역사는 그래도 단락적으로 깔끔하게 나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약간 거시사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20세기 초반까지 그런 구조적인 관점에서 주로 이렇게 다뤄지던 분야로서의 이제 역사적 관점이었다고 하는데 이 미시사를 잠깐 보면은 유럽에서 이제 1970년대쯤에 이제 등장한 역사 연구 방식이래요. 그 까를로 진주벅이 아까 그 메노키오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 메노키오가 주인공으로 있는 책인 치즈와 구더기를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미시사의 첫 시발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게 약간 보니까 미시사가 네. 예술이네. 약간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치즈와 구더기 얼마나 그 예술 그 전시 이름은 좋은데. 그죠. 치즈와 약간 구더기. 제목 탐나지 않아요? 치즈와 구더기. 있을 법한 제목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1978년에
스벤 린드크비스트라는 이제 스웨덴의 학자가 이 운동을 진행했는데 이게 뭐냐면 너가 서 있는 곳을 팔아요. 독일어로도 책이 있어요. 그라베 모드 슈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너가 서 있는 곳을 팔아는 게 이게 이 사람이 노동자들한테 이제 권했던 운동인데 무슨 운동이냐면 노동자들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개인의 의미가 있다. 이걸 인식해라.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아니면 어떤 사회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왜 거기에 서 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너가 지금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흐름을 가질 수 있는지 파악해라. 그리고 그걸로 투쟁할 수 있으면 투쟁해라.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넌 삼성의 직원이 아니다. 너는 그냥 너다. 너다. 너는 삼성의 직원의 타이틀을 그냥 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약간 소개팅 나가서 저 삼성 다니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명함 먼저 내밀기 전에 나 어디 무슨 씨 몇 대 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그것도 빌린 거죠. 그것도 빌린 거긴 한데. 아무튼 저는 뭘 좋아해요 이렇게 해야죠. 그죠? 저는 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인데 미시사의 이제 방법론적인 걸 봤을 때 이 바로 호로의 사토루가 처음 작업을 시작하는 모티브부터 시작해서 작업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일러스트레이터라던가 다른 역사학자들이랑도 이제 콜라보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거의 보면은 관계 맺기거든요. 근데 이게 미시사의 방법론으로 거의 완전 비슷해요. 보면은 이제 역사학자 이제 한국 분이 이제 곽차섭이란 분이 미시사라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행위들을 문화적 텍스트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개인이라는 창을 통해 역사적 리얼리티의 복잡 미묘한 관계망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호로의 사토루가 다루고 있는 이 작은 이야기들이 누가 보기에는 되게 사소하거나 소박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어떤 역사의 현장을 증인하는 그러니까 산 증인적인 작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당장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다큐멘터리를 갑자기 나한테 찍으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이제 그 장군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어라. 아니면 뭐 그 한산대첩인가 그게? 그죠. 한산대첩도 있고 뭐 명량대첩이랑 명량대첩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 대첩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를 찍으라 했을 때 하면 100중 99는 이순신 장군에 주목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거북선을 만든 목수의 삶을 들어본다. 그럼 완전 다르죠. 뭐 아니면 그 거기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람 그 이제 거기에 밥을 제공한 밥차 아줌마. 그죠. 아줌마. 아니면은 그 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거북선도 예를 들면은 그 포도 사실은 그거를 다루는 사람은 그죠. 완전 전문직 엘리트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그런 삶을 이제 퇴근하면서 포 닦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 사람들도 이제 딱 퇴근하고 뭐 이순신 장군 욕하면서 주막 가서 딱 막걸리 한 잔 들이키면서 아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그랬으면 또 이순신 장군의 다른 면이 또 나왔을 텐데. 야 그 새끼 내가 대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 뭐 저 모양으로 바꾸라더니 다시 이 모양으로 하잔다. 뭐 이랬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재밌는 컨텍스트를 많이 연결해줄 수 있는 그게 좀 아쉽죠. 역사라는 게 항상 아쉬운 게 어쨌든 남아있는 사료로밖에 판단을 못하니까. 자료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거의 유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은 그 대가야 시대라고 했나요? 그때도 그 사람 같이 묻는 거 뭐라고 수장이라고 하나요? 귀족이나 이거 누구 좀 수장한다고 하잖아요. 매장 한창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소녀의 봉분이 발굴이 된 거예요. 유골이. 근데 이제 그때 당시로 추정컨대 15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약간 복원하고. 근데 이 애가 만약에 이제 귀족의 무덤에 이제 귀족 시신이 있는 부분의 가운데라면 발치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때 역사학자들 추정했던 게 이 아이가 아마 몸종이었을 것이다. 종이니까 주인이 죽었으니 같이 죽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말했을 때 자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뭐 거시사라든지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랄까 아무거나 주장할 수 없지만 네. 뭐 예술가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허구적인 요소를 끼워서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아까 말한 포를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당연히 그 직접적인 자료는 없겠지. 그죠. 근데 간접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좀 있었을 때 우리가 그 관계망을 이어가지고 그죠.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생성해낼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거는 사실 기록과 허구의 진짜 중간에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아마 제가 사토 호르에가 하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그게 아닐까 진짜. 그래서 이 소녀에 대한 막 이게 그 소녀의 이 기사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이제 네티즌 몇몇이 쓴 막 시도 있고 그래요. 이게 사적 소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고 보면 아무튼 다시 이제 돌아와서 방문론을 제가 짧게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거의 사토르의 작업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가 역사의 리얼리티를 작은 규모, 척도로 보는 것. 두 번째가 거의 늘 실제의 이름을 추적하여 보는 것. 그렇게 해서 계량적 측면만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실명을 통해 가게와 가게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구축해 나가는 것. 세 번째가 사회를 문화적 텍스트로 취급하는 것. 개개인과 집단 공동체의 내적 관계에 주목하는 질적 방법을 쓰는 것 자체가 인간 행위에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 네 번째가 소규모 공동체의 개개인을 추적하다 보니 이야기식으로 서술됨. 그렇지. 다섯 번째가 가능성의 역사. 그러니까 이건 증거와 대비되는 역사거든요. 뭔가 100% 완전한 사료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하는 식의 역사인 거죠. 이게 이제 보면 탐정 수사도 그렇잖아요. 그치. 처음에 이제 범인을 아예 무슨 역사 사료로 추론하는 게 아니라 탐문 수사를 시작하거든요. 그 증거를 이렇게 조금 소집하면서 추적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심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호로의 사토로도 작업에서 뭐 그 작업 큰 갤러리 공간에 있던 돌을 드러낸다든지, 그러니까 멧돼지 자국도 어쨌든 거기에 있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토로도 약간의 탐문 수사의 느낌으로 미시하게 된다. 미시사 탐문사라의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곽차섭 씨의 제자였을까. 그럴 클래식 곽 거기에 이제 소속해 되실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예술을 생각해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확실히 요즘에 예술을 보면은 예술을 좀 젊은 작가들이 대하는 방식이 되게 거시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겠냐면은 물론 이제 다들 자신의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뭐 자신이 어렸을 적 아니면 뭐 자신이 뭐 겪은 경험들, 뭐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걸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그 거시사적인 관점을 제가 볼 때 그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내려오는 게 거시사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사회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것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미시사적인 거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해서 보편성이 추출되는 게 거기서 이제 관계를 쫓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미시사가 되는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 방법론만 그냥 도치시켜서 우리가 예술할 경우도 되게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약간 저도 근데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저거 사카린 씨 막 술 마시면서도 가끔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뭐냐면은 되게 좋은 작업들은 보면은 되게 단순한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다고. 맞아. 근데 저는 그게 아마 이런 좀 미시사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의 것에서부터 발견하는 거죠. 그죠? 단순한 툭 던지는 것을 발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약간 내가 뭐 현재성에 대한 어떤 현재에 대한 어떤 뭐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나 그냥 스피커를 좀 들고 다니고 싶은데 뭐 이런 맥락에서 갑자기 나중에 이제 그죠. 이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스피커를 던지는 것을 어떠한 지금 현대 그 공간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추측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그 관계들이 생기니까. 아니면 나 그냥 덤벨을 뭔가 뭐 지금 당장 저기 덤벨이 있어. 덤벨을 그냥 하늘에 걸어두고 싶은데. 로만 지그노도 그렇잖아요. 그쵸, 어릴 때 하던 장난이 작업이 됐는데 이게 무언가 거시적으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구가 됐던 거고. 맞아. 근데 한국은 확실히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게끔 많이 교육이 된 것 같아요. 맞아. 사회 시스템. 너 뭘 이야기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도 똑같잖아요. 시도 이렇게 뭐 이렇게 교과서나 시험 같은 데 나오면은 시가 딱 있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것을 되게 물어보는데 다 거시사적인 답변. 한국 그 당시의 사회 뭐 어떤 거에 사랑에 대한 것이다. 그게 어쨌든 그 통념적이라는 것이 있어. 문제 내기에 그렇게 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저가 시는 아니지만 뭐 저는 글을 가끔 쓰긴 하니까 그래도 뭐 시 쓰진 않아요. 사건 시 예를 들면 가끔씩. 근데 시를 쓰거나 텍스트를 쓰면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 글을 쓴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거에 가깝다고 봐요. 내가 이 단어를 아니면 이 문장을 쓰기 위해 내가 글을 쓰는 경우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왠지 모르게 나는 이 단어를 쓰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 써야겠어. 그런 쪽에서 많이 발현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아무튼 좀 그런 교육 시스템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시 수업을 들었을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언이나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나는 이게 이걸로 보여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순수한 고백적인 측면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오는 파동이 물론 멋은 없을 수 있지만 잔잔하고 크다고 하더라고요. 시 저 받는 그 수업에서 작가분이. 그래서 전시도 보면은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전시 제목이 약간 미시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작업들의 관계를 통해서 딱 전시 제목이 나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전시 제목이 어떤 이 작업들 하나를 묶어주려고 하는 순간 힘들죠, 그죠? 그런 되게 인조적이고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 건 확실히 좀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되게 좋은 핀트가 되지 않을까. 그 이 호로의 사토루가 이 미시사적으로 완전히 좀 드러났던 전시가 그 작업이 이제 에비덴탈 픽살라라는 작업인데 이게 그 픽살라라는 이제 멕시코의 이제 푸블로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또 한 달 동안 체류를 했대요. 그때 본인은
그 마을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건 이 마을이 이제 유령 마을로 불린다는 것. 신도시였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이주를 갔다고 하더라고. 많이들 미국으로. 근데 이제 그건 상관없이 이때 호로에가 했던 거는 나 그냥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아무 이야기나 해주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이 마을에 관한 신화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관습일 수도 있고 한 사소한 소문도 괜찮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꾸준히 모았대요. 자기 어시스턴트랑. 근데 이렇게 해서 유출을 해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 동물로 변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인데 동물로 변할 줄 아는 그런 존재? 나와알레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강이랑 농작물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유추해서 보니까 가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출발을 했는데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대부분 가뭄에 관한 거였던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이 가뭄 때문에 많이들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식량 부족으로. 그러니까 이 미시사적인 게 되게 리얼리티네요 사실. 완전 리얼리티. 저거 재밌던 게 하나가 뭐 유튜브였나?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대요. 아마 이동진 씨 유튜브였나? 뭘 그런 데서 봤어요. 예를 들면은 특정 뭐 문화권에서나 나라에서는 뭐 소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종교적인 문화다 이 사람들의 뭐 종교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종교적인 게 아니라 미시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 뭐 풀이 많이 안 나. 근데 소를 기르거나 이러면은 소가 다 먹으니까 소와 사람이 경쟁을 해야 되거든.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소를 키우지도 말고 뭐 아니면 뭐 죽이지도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맥락이라고. 아니면 돼지는 잡식성이잖아. 그래서 돼지를 많이 기르면은 사람과 식량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돼지를 그래서 먹지 말라 이게 뭐 아니면 기르지 말라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그게 뭐 종교적이고 그죠. 뭐 어떤 뭐 문화적인 그걸로 남아 있지만 사실 그 이유는 되게 리얼리스트. 한마디로 이유는 그냥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게 현실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씀하신 로만 지그너도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든 그 끝을 파고 들어가면 그냥 얘가 어릴 때 하던 장난이구나 맞아. 뭐 이런 거잖아 사실. 맞아. 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되게 미시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작업은 확실히 미시사에서 출발해서 거시사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출발해서 미시사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인터랙션이 확실히 있어야 좋은 작업인 것 같아. 너무 또 한쪽만 있으면은 너무 또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팔관 모양이잖아요. 미시사에서 거시사로 가면 뻗어나간 나팔관이고 반대로는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이제 딱 합쳐졌을 때 한국의 명물 봉준호 감독님의 그 기생충 명언을 생각해보면 그거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보편적인 것이다. 맞아. 봤을 때 이 미시사를 얘기하고 계시던 게 아닌가. 미시사와 거시사 합친 그죠. 거미시사. 거미시사.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아까 그 메노키오, 그러니까 오펜 씨가 이거 피노키오 그 리메이크냐 하시는데 이 메노키오가 이 멋있는 책 치즈와 구더기에 이제 등장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책 치즈와 구더기 자체가 메노키오라는 사람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시사적으로 거의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그 당시 이제 옛날에 이제 카톨릭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료를 추정컨대 카톨릭이 어느 정도 민중을 뭐 좀 억압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때 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그 종교개혁 운동도 있었지만 그때 민중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도 보수적인 카톨릭에 아직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혹은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둘로밖에 저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카를로 진즈부엌이라고 하는 이 치즈와 구더기를 쓴 작가가 한 인물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옛날 사료에서 종교 재판에 누가 당했나라는 화형을 당한 사람을 찾다가 메노키오라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 메노키오가 이 지금으로 따지면 시골에 이제 방앗간 차리고 나름 좀 돈 많고 부인이 11명이나 되고 약간 촌장이었는데 그때 대부분 다 까막눈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이 신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를 갔어야 됐던 거고. 이 메노키오는 그때 당시에 좀 나름 약간 힙한 힙스터들을 만나서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조금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글을 읽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책을 구해가지고 읽다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좀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관도 그렇고. 이거를 그래서 구술 문화니까 사람들만 마음을 만나면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저희 레스토랑 사장님처럼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야 뭐 그렇대 저 그렇대 내 생각이 이런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허경영처럼. 허경영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을에 신부한테 밀고를 당해서
종교 재판에 쓰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랬어요. 자기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그래서 다 인정했대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은근슬쩍 자기 소신은 안 굽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치즈와 구더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 재밌다. 뭐냐면 이런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바에 따르면 흙, 공기, 물 그리고 불 이 모든 것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혼돈? 이 모든 것이 함께 하나의 큰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마치 우주에서 치즈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구더기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 구더기들은 천사들입니다. 한 지고지선한 존재는 이들이 하나님과 천사이기를 원하였고 수많은 천사들 중에는 같은 시간대에 그 큰 덩어리에서 만들어진 신도 있었지요. 그는 4명의 부하, 다시 말해 루시퍼,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과 함께 주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완전 종교 그러니까 치즈버스네 치즈버스.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뭐라고 하죠? 상상력이 대단한데? 이 혼자만의 운유가 대단하다고. 근데 이거를 지금의 빅뱅 이론이나 아니면 그런 맞네. 생명이 어떻게 태어난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해석을 했던 거라고. 메노키오 당신은 도대체 그렇죠. 어디까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였던 거죠. 신성 모독으로 취급을 돼서 일단은 다행히 첫 번째 종교 재판 때는 운 좋게 2년 동안 그 십자가 달려 있는 그림을 입고 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살아야 됐대요. 낙인을 좀. 그래서 이제 몇십 년 뒤 이 사람이 또 한 번 종교 재판에 불려가서 그때도 막 변호하고 어떻게든 살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화형에 취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추적함으로써 이제 진주부엌이 생각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무조건 요거 아니면 저거도 아니었고 나름의 독자적인 관계가 있었고 이 사람의 진주부엌의 말을 통해서 혹은 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 사람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 불평도 많이 했었대요. 돈 좀 걷지 말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돈을 많이 걷냐. 이런 불평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혹은 뭐 마틴 그 종교개혁한 루터가 걔 뭐 종교개혁 했다는데 우리 얘기는 안 들어준다고. 걔는 그냥 관심 없다. 걔는 그냥 종교개혁이 관심 있는 거지. 서민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크게 관심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치즈와 구더기도 정말 그거잖아요. 현실과 허구의 중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리즈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호로의 사토루가 출발했던 게 이 진주부엌 관련 이제 이 메노키오 전문가랑 그쪽 이제 프레스코화를 좀 수집을 해서 그 프레스코화에 있는 좀 디테일적인 분들 있잖아요. 손이라던가 코 아니면 눈썹 끝 이런 부분들은 도적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장난을 쳐도 잘 훼손이 안 됐을 거래요. 그 옛날 그 원본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만 모아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본다거나 이런 걸 추측을 재밌다. 하거나. 그러니까 왜냐면 낙서에도 뭐 눈썹의 중간 정도까지 대충 칠하고 말이지. 뭐 끝에까지 사람의 그 미묘한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지. 그리고 아니면은 그런 프레스코화 밑에 있는 낙서들 있죠. 아니면 이렇게 사람 우리가 나 여기 왔다가 이런 칼로 긁은 것들이나 이런 못으로 긁은 것들을 또 모아가지고 다시 점토로 재구성해서 여기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게 막 밝혀내기도 하고. 마지막 이 작업의 마지막에 재밌던 게 진주부엌을 실제로 만나요. 이 역사 살아있는 분이 아직. 지금 UCLA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고. 명예 교수. 호레가. 아니야 호레가 만났다고. 만나가지고 진주부엌한테 이랬대요. 당신 지금까지 책으로 쓴 거 말고 그냥 머릿속에 아무거나 상상하고 있던 거 아니면 생각나는 거 어릴 때 기억 같은 거 다 말해달라. 근데 진주부엌이 처음에 싫다 그랬대. 근데 이제 둘이 처음에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어떤 진주부엌이 어릴 때 본 괴물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만화책이라던가 그때 당시에 있는 동화책 같은 거에서 충격 먹었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작가가 나 이거 다 기록해서 내가 직접 스컬프처를 만들어도 되겠냐 해서 스컬프처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녹음본을 공개해도 되겠냐 했더니 진주부엌이 하지 말라고. 일단 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는 하지 말라고. 교수다. 일단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지금 녹음이 된 게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 블랙 시리즈에 남아있는 작업들이 그 조각들인 거죠. 진주부엌의 말을 통해 나온 약간 초현실적인 판타지적인 조각들. 이야기가 재밌네. 재밌어요. 미사가 재밌네. 미사 생각보다 재밌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오펜시에도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위인전 어릴 때 선물 받잖아요. 그럼 뭐 신기한 이름 많았어요. 막사이사이. 맞아 그런 거 있지. 그런 이름도 있었고 뭐 예수. 그리고 뭐 장보고. 이순신 장군. 근데 제가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야 이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런 얘기 가끔씩 하잖아. 이 일반인들 그 사이에 이 역사나 아니면 이 어떤 영 사이에 있는 수억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야?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좀 들어. 잊혀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뭐 이런 작업을 하긴 좀 그렇고 네.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권에 네. 사람마다 뭐 자살을 하든 병에 걸려 죽든 뭐 교통사고가 당하면 그러니까 막 갑자기 객사하면 할 게 없지만 그래도 뭐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어느 정도 죽음에 가까워진 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병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류의 기록이나 나라의 기록으로 너의 자서전을 한 5페이지만 쓰고 가라. 그런 건 뭐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분 일기를 쓰세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 근데 약간 그거를 약간 국가 단위나 뭐 아니면 작가가 하긴 좀 벅찬데 뭐 국가나 어떤 단위에서 그걸 되게 그러니까 그 컬렉팅이라고 해야 네, 되나?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조차도 약간 거시적인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네. 근데 약간 가장 아름다운 건 어떻게 보면 구술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저희가 굳이 사료로 안 남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기억해 주는 건 다음 세대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 맺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종이라던가 이런 사료로 안 남아 있더라도 구술로 남아 있으면 그것도 아름다운 아니 거죠. 저는 근데 그거랑 좀 반대인 게 저는 미시사가 맞다고 생각해. 자기가 자서전을 쓰고 가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자신의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SNS에. 그죠. 사실은. 근데 너무 이제 휘발적인 거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요즘에 사이버 뭐지? 장의사가 있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인 거니까. 그 이야기 논문도 봤었거든요. 미시사와 트위터. 그러니까. 트위터의 미시사성이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게 미시사하긴 하거든. 그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보면은 미시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호르웨가 또 항상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게 또 이제 구술 문화거든요. 이 구술 문화가 아까 오펜 씨가 말한 드로잉이랑도 좀 비슷한 게, 드로잉도 이 사람이 이게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료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요레때 혹은 저레때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추출하잖아요. 카더라. 네, 진주부엌에 대한 작업도 그렇고 이 치즈와 구더기 자체도 구술 문화에 대한 사료가 꽤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이야기가 있었다, 저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 구술 문화라는 게 가능성의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중점 테마를 두고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가능성을 펼쳐나가면서 이야기를 뻗어나간 건데. 재밌는 게 그거네.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 그런 말 많잖아요. 팩트가 뭐냐? 팩트 체크 팩트 체크하고 뭐 아니면 너 뭐 어디서 카더라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그죠. 거잖아요. 근데 요즘 내가 볼 때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그 의식이 생긴 게 뭐냐면은 반발 의식이 생긴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요즘에 하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트위터에 미시사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인터넷 문화는 제가 볼 때 미시사적인 거거든요. 사실 그 많은 말들이 다 저장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미시적인 문화, 미시사적인 문화가 대단히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미시사를 이제 경계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왜 어디서 카더라 인터넷에 그런 거 많잖아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뭐 걔가 그렇대. 뭐 연예인이 그렇대. 카더라.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잖아 사실은. 재밌네요. 왜냐면 인터넷 글을 남기는 건 사실 어떤 글로 쓴다는 사료적인 입장일 수 있는데, 그렇지. 이게 논문 쓴 건 아니잖아. 구술적이네요. 또. 그러니까 구술적이잖아. 이게 논문은 아니잖아 사실 이게. 그래서 요새 그 팩트 체크할 때 전문가 모셔오라고 하잖아요. 그치. 아우토리테트가 없다고. 맞아. 권위성이 없다고. 권위성 있는 사람 모셔오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스타도 보면 체크가 옆에 돼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그치. 그게 이제 약간 거시적인 관점을 획득한 사람들인 건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함부로 뭐 하면 안 되잖아 사실은. 맞아. 그런 데다가.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호르 사토루가 기억이라는 것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아까 웨카도르 그것도 그 에카도르 대장장이한테 물어봤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른 대장장이들은 그런 거 안 믿는데 이러더래요. 그걸 아니야? 안 믿는데 이러더래요. 이게 뭐야? 넌 도대체 왜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기억을 왜 갖고 있는 거야? 이 문화를 추적해봤더니 에카도르는 남미잖아요. 유럽 스페인에 그 문화가 있던 거예요. 스페인 맞아, 대장장이들 사이에서. 맞아. 그 점토로 마시는 물도 그렇고. 그 건너온 거. 네, 그래서 그게 도대체 이 사람한테 어떻게 건너왔을까? 그래서 이런 기억 추적도 하고 보면은 오브제도 뭔가 기억을 함유하고 있는 오브제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 그 흔적도 그렇고 그 멧돼지 자국도 그렇고. 맞아. 흔적이라든지. 네거티브적이잖아요. 맞아, 네거티브적이야. 지나가는 것들, 이건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로 이렇게 추적하려고 하는 것이 맞아. 사료적인 게 아니라 구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뭐 이게 맞는 예시는 아닌데 조소적이라기보단 조각적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남은 그 뭐가 주어진 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죠. 자신이 만들진 않아 확실히. 글도 보면은 흰 백지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호로의 거는 백지가 뭔가 이렇게 찢겨 나와서 맞아. 늑대 발톱에 그걸 보고 이제 유추하는 느낌. 맞아요. 그런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그래서 한 얘기가 사실 그거잖아요. 그 두 가지로 함축하면은 드로잉과 이야기. 그렇죠. 뭐 짧게 함축해 보자면.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드로잉과 이야기 아니면 기록과 이야기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이런 맥락을 좀 다루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말하는. 그렇죠. 도큐멘터. 아니면 영어가 아니라 이제 그 예술에서 이제 도큐멘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좀 다큐멘터리성 작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도큐멘터를 잠시 이야기해 보면 이제 도큐멘터라는 게 애초에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나치 치하에서 독일 대중이 접할 수 없었던 그 현대 미술을 기록하고자 했던 그 첫 번째 전시의 의도를 되게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말하는데 이 이름이 라틴어 단어 도큐멘툼이랑 연관이 되는데 이 도큐멘툼의 뜻이 이 라틴어의 뭐 도체레, 가르치다랑 멘스, 지성으로 이제 그 두 단어의 합성어죠. 그렇죠. 그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이제 뭐 전시 의도를 좀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전시. 가르치는 전시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대중들 너네는 현대미술 모르잖아. 가르쳐줄게. 근데 그 당시는 그게 맞았지. 왜냐면은 나치가 너네 못 보게 하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가르쳐줄게. 근데 지금에서는 이 전시는 사실은 조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전시라는 게 왜냐면 뭐 이제 뭐 그런 강압적인 건 없잖아요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뭐 어떤 전시 못하게 하는 거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 그런 이제 형식들이 나와서 세계 각국이나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에 대한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성 작업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도큐멘터잖아요. 그렇죠. 그 다큐 3일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라든가 그것이 알고 싶다도 어떻게 보면 약간 다큐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팩트 체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약간 숨겨진 거를 알라고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 우리한테. 그런 거죠. 약간 이렇게 상해들이 있어. 뭐 지구 반대편에는. 그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을 되게 즐겨보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는 이게 퇴색됐다고 감히 말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아까 저희가 미시사 거시사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전시가 미시사적인 취지를 갖고 있었지만 전 지금은 이게 되게 거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왜냐면은 솔직히 여기서 뭐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요즘에 사회 PC라는 것도 존재하고 약간 PC주의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뭐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정치적 올바름이라든지 어떤 예를 들면 여기 과연 도큐멘터에서 흑인들 욕하는 작업이 있을까요? 큰일 나죠. 못 나와 이런데. 그러니까 그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작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전 못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미 거시적인 관점이 거기에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어떤 나라의 이야기고 어떤 한 집단의 이야기인 것처럼 많이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이상 도큐멘터가 미시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뭐 이게 좀 과도한 일반화일 수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그런 작업들을 많이 보면 되게 일종의 아까 말한 가르쳐주는 예술 이렇게 제가 웃었던 것처럼 저는 약간 그게 생각나고 선민의식이 좀 있잖아요. 모 전시였는데 서울에서 그 칠레의 어떤 광부였나? 또 광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이? 네. 제가 같이 본 전시예요. 뭐지? 올해 맞아. 네, 그죠.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솔직히 느낀 게 이분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 잘 알까?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꺼내와서 어떤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은 거는 느낌이 왔는데 너무 작가와 작품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를 또 봐야 하는 나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이거에 이입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더라고요. 맞아. 이게 좀 그런 거시적이라는 게 요새는 어떤 큰 이야기를 다뤄야 큰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좀 화제가 될 만한 것 아니면 요새 좀 정치적으로 많은 사안이 집중된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 근데 그 외에 갑자기 좀 소박하고 이런 거에 주목을 못 받는 부분들을 좀 캐치하는 작가가 있으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저번에 올해 작가상 옛날 2년 전인가에 정윤석 작가라고 한번 이제 그 리얼돌 관련 다큐멘터리 찍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그때. 뭐 이제 되게 너무 자극적이다, 선정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작업이 자극적일 수도 있고 뭐 선정적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게 문제가 될 건 없고 제가 볼 때 문제는 철저히 그 사람이 거시적인 관점을 취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리얼돌 그 전시가 나올 수 있는 그 뭐랄까 흐름이랄까 계기가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제 리얼돌에 제작이 되고 있는 뭐 어떤 과학적인 기술의 발전도 있고 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결혼도 이제 많이 안 하고 이런 사회가 점점 되는 풍토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작업인데 내가 말한 거는 그거예요. 이 흐름이 뭐였을까 과연? 저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 다큐멘터리적인 시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시적인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정윤석 작가가 옛날에 했던 작업 중에 이제 불바다 밤섬의 적단인가 네.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건 그거 철저히 좋다고 하셨었어요. 네, 저도 봤는데 그거는 철저히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상 혹은 그쵸. 이제 뭐 그들이 살아왔던 세계에 대해서 좀 보여준 감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거시적으로 시작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올해 작가상에서 보여준 건 너무 그 흐름이 분명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욕을 먹은 거거든요. 너무 아니면 이제 올해 작가상이랑 거대한 타이틀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도 그럴 있고요.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간에 뭐 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도큐멘터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왜 그래서 제가 도큐멘터리를 좀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이 도큐멘터가 사실 저희가 말하는 로컬리티나 지역성과 사실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선민적인 건데 아까 말한 그거예요. 동인도 회사에서 뭐 이런 사티 문화 없애라 라고 말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비엔날레는 보통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도 유명하지만 되게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모르는 비엔날레가 엄청 많거든요. 많죠, 진짜. 근데 그 대부분의 취지가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이고 뭐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고 뭐 강주 비엔날레도 하면은 뭐 민주화 운동 뭐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막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5.18 사건이나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정치적이고. 근데 그런 식으로 세상에 비엔날레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비엔날레들이 되게 대부분 도큐멘터 같은 형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다들 결국 미시적인 관점을 그닥 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의 이 지역성이라는 것을 너무 거시적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너는 부산에 갔으니까 이걸 꼭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넌 대전에 가면 이걸 꼭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성심당을 먹어야 돼. 뭐 너는 돼지국밥을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과연 그게 지역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치. 그런 면에서 저는 지역성의 가장 근본은 아까 말씀하신 그 미시사적인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에 가면 뭘 먹어야 될까라고 하면 부산에 가서 부산 사투를 진하게 하는 할머니를 찾아가라. 그다음에 근데 그 할머니의 뭐 손이 어떻게 뭐 쭈글쭈글하면 그 사람은 요리를 많이 한 거니까 그 사람이 엄청 맛있어. 뭐 이런 식의 미시사가 있으면 모를까. 그게 좀 디테일하고 재밌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 무한도전에서 김상덕 씨 알래스카에 가서 뭐 짜장면 먹는 게 그게 미시적인 거지 내 진짜. 말은.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도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도큐멘터나 다큐멘터리성 작업들이 좀 나아가야 할 지점이 아닌가? 거시적인 거 어쩌면은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김상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알래스카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교민이 있구나라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 결국,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결국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그 주옥 같은 게 있잖아. 그죠. 무야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잖아. 그죠. 그 전형적인 어떤 그 할아버지 패션을 하신 분이 그죠. 알래스카에서 아직도 그렇게 입고 그 있구나. 무한도전을 봤냐고 물어보니까 또 그래도 예의상 이렇게 봤다고 대답해 주시는데 그런 장면들이 사실 재밌는 거죠. 그런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좀 거시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아 실제로 아직도 그래도 문화적 단절이 약간 있구나 이런 이야기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뭐 도큐멘터의 이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가르치다, 지성 뭐 이런 거의 조합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건 예술적으로 사실 놓고 본다면은 리서치적인 부지런함이긴 한데 맞아. 예술적 태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도큐멘터 쪽의 예술적 형식은 사실 크게 안 변하거든요. 뭐 사진, 텍스트, 영상 이쪽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뭐 그걸 크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인터넷이 발전한 뒤로 뭐 더 이상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미시사가 미시사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도큐멘터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게 맞냐? 아니면 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맞냐? 아니면 그 동네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서양의 방식으로 이걸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글로벌라이제이션 아니면은 그 세계화라는 그 명목상에 묶일 수 있는 게 맞냐? 사실 이런 비판은 많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좀 그런 맥락으로 해서 가감이 좀 거시적인 관점을 포기하고 미시적인 것만 다른 작가가 나오면 더 재밌을 것 같고. 맞아. 그런 맥락에서 좀 파멜라 로젠크란츠도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전 파멜라 로젠크란츠가 진짜 거시적이에요 사실. 근데 맞아.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가 관심을 갖는 거는 되게 개인적이고 맞아. 어떤 과학 그 되게 세분화된 어떤 과학적인 발견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실제 어떤 논문이라든지 흥미로운 논문 혹은 그녀가 생각했을 때 자신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뭐 어떤 기술들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작업이 발전이 되는 편인데 물론 당연히 거시적인 관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녀의 작업이 그래도 재밌고 아니면 좋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올라가는 맞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충격적인 작업이 자기가 비아그라를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시작한 그런 페인팅 있잖아요. 그죠. 그거 너무 직관적이거든요. 너무 직관적이지. 개인적인데. 맞아요. 근데 이게 주는 그 거시적 파장력이.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도큐멘터나 비엔날레라는 형식이 사실은 큐레토리얼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큐레이팅이랑 같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형식은 되게 텍스트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 예를 들자면 제가 생각난 것 중 하나가 저 어제 뭐 친구 한 명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교수가 이제 베니스 비엔날에 갔다 왔어요 애들이랑. 네. 베니스 비엔날 가서 어땠냐 말하니까 교수가 그랬대요. 아 작업들이 너무 독일어로 이제 넷하다. 그러니까 뭐 친절하다고 해야 될까 착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은 게 그거거든요. 작업들이 너무 오라. 뭐 정치적 올바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거시적으로 딱 맞는 시대에 맞는 얘기겠지만 미시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으로만 구축된 작업들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발칙한 작업도 없고 뭐 자극적인 작업도 없고 그냥 옳은 소리를 멋있게 했다. 뭐 이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럴싸하게.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이제 큐레토리얼이랑 같이 발전해서 텍스처로 되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밖에 갈 수 없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술이란 건 텍스트적인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파멜라 로잔크라의 예시도 그렇고 호르의 사토레 같은 예시도 그렇지만 호르에도 사실 작업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설명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게 설명적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재밌고 뭐 역사도 있고 되게 깊게 막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사토레의 작업 자체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토레의 작업이 좀 새로운 새로운 도큐멘터리의 형식을 좀 따르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한 게 있어요. 아까 로젠크란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뭐 로젠크란츠 작업을 좀 찾다 보니까 피에르 위그가 2018년이었나요? 2008년에 총 감독으로 일본의 어떤 조그만 마을에 사는 거기 비엔날레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프란자 작업하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좋은 비엔날레 사례지 않을까? 그게 제가 이제 조사를 한번 해서 아는데 그게 이제 그때 이제 파멜라 로젠크란츠의 작업이 뭐 수영장 같은 데 물 있고 그 옆에 이제 피에르 위그 작업인가 그게? 아니 뱀 기계가 있어요. 그 파멜라 로젠크란츠 작업 중에 유명한 더 힐러라는 작업이 있는데 그때 괄호치고 워터라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물은 평소에 하던 거 한 거긴 한데 그게 이제 이게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동그란 원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뭐 정자 같은 거. 일본 그 특유의 거기. 동그란 연못 같은 건가? 연못 같은 건지 뭐 아무튼 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본 그 동그란 게 그 음과 양 이렇게 뭐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실제와 뭐 홀령색에 그러니까 섞이는 곳이라고 말하고 그다음 그 물도 약간 이렇게 섞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파멜라 로젠크란츠가 이제 기계와 원래 그런 작업이니까 그게 뭐 기계와 인간 뭐 이런 식의 작업에서도 이게 같이 섞일 수 있게 그런 섞여 들어가게 좀 전시했다고. 근데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좋은 그 지역성을 특히 잘 가져가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뭐 그냥 이거 표현하려고 저거 했다 이게 아니라 되게 잘 맞아떨어지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각적으로 풀어냈다. 텍스트적으로 풀어낸 게 아니라. 저는 기억나는 이미지가 그 초등학교 운동장을 봉분을 이렇게 쌌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그 지역성에 있는 그 재료나 그냥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잠깐 살짝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 보이나 운동장이. 맞아. 그게 아마 피에르 위그 작업이었는지.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다큐멘터리나 다큐멘터리의 예술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봤을 때 피에르 위그만큼 좋은 예시가 잘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엄청 높은 수준으로 성취한 것 같긴 하고. 맞아. 혹시 옛날 그 강아지 이게 분홍색 이런 것도. 맞아요. 그거 기억나고. 이미지도 되게 초창기 작업도 좀 기억나고. 맞아요. 되게 좋은 작업이 많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어쨌든 뭐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린 다큐멘터리성 작업 아니면 도큐멘터스러운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런 일이 있어요를 예술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서울에서 이게 뭐 목포에서 오늘 잡아온 그건데 이거를 뭐 몇 시간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걸 맛있게 썰어드리고 팹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예술이 아니라 목포에 가서 팔딱팔딱 뛰는 애를 그냥 이거 뭐예요? 그냥 드셔요 하고 먹는 그 맛있는 저희가 그 얘기 하는 그 맛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저희가 그 지역 특산물 광어와 우럭 대신에 그냥 잡어 있죠. 그냥 잡어를 쳐서 그냥 주는 거. 그러니까 그 멋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직판장에 가서 그 맛있는 지역 특산물을 사 먹는 것만큼 맛있는 게 있을까? 근데 물론 비엔날레가 이걸 추구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엔날레가 오히려 커지면 커질수록 그 타이틀 때문에 그 비엔날레 본질이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물론 뭐 큐레토리얼적으로 아니면 텍스트적으로 뭐 담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대화는 오고 가겠지만 그래도 정작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게 예술 전시라는 게 아닐까. 그쵸. 제가 생각한 건. 그래서 좀 이제 도큐멘터리 잠시 이제 넘어가고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사실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 다큐멘터리의 작가성을 우리가 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PD 수첩, 뭐 아니면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되게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성의 담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쵸.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다큐멘터리를 찍는 팀이 무슨 신의 눈을 빌려서 전 세계를 그렇죠.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전지적 그것도 아니고. 전지적 그 시점이 아니잖아. 결국 자기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찍어 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다음 그것을 자신의 입맛대로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사실 되게 선민의식적이고 맞아. 뭐 그런 작업들이 많이 탄생하는 거. 이게 정답이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재밌던 게 그거예요. 존 그리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처음 이제 만든 사람이래요. 그 단어랑 뭐 이런 그 개념을. 그래서 존 그리어슨은 다큐멘터리를 사실에 접근하는 창조적 작업이라고 명명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큐멘터리가 세계를 단순히 묘사하거나 노출하는 것이 아닌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단순히 describe, 묘사하고 expose,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reveal, 드러내야 된다. 이게 완전 세잔이네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세잔도 있고 좋은 사실 다큐멘터리는 다 이걸 따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그네스 바르다도 전 되게 비슷한 거 그 이삭 죽는 개인의 이야기 뭔가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정윤석 작가님 작업을 얘기했을 때 불바다 밤섬 해적단은 이 단순히 묘사나 노출이 아니라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드러내는 지점이 맞아. 존재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그 리얼돌 작업은 정말 말 그대로 노출이 아니었나. 맞아.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사실 그게 좋은 모범 사례는 인간극장인 것 같아. 아, 그치. 인간극장은 노출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이야기만 하거든요. 거기 있는 이야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존 그리어슨의 다큐멘터리에 관한 10가지 믿음. 1. 다큐멘터리는 기술적으로 사회를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매체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진실된 소리와 모습을 듣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큐멘터리는 지역사회의 생활과 정보를 선택적이고 창조적으로 분류, 제공하여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예술 형태이다. 3.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그들의 주거지, 은밀한 곳, 사업장, 그리고 오락장 같은 곳은 다큐로 하여금 공동체의 리얼리티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지표들이다. 4. 공동체의 리얼리티로부터 얻어낸 스토리는 시츄에이션 코미디나 드라마 같은 것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나 불합리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 5. 다큐멘터리는 각계의 라디오나 TV 방송사들이 방송을 내보내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6. 드라마 제작자가 만들어낸 것보다 훨씬 더 놀랄만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진다. 따라서 다큐는 인간적인 요소를 극화하여 보여줄 때와 마찬가지로 시청자에 대한 소구력, 공감대, 정서적인 역량 등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7.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그의 시야를 좁게 유지해야 한다. 그는 큰 그림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그림을 사용해야 한다. 8.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현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시청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의 임무가 완수된다. 9. 과거의 사실에 대해 보도하는 뉴스 제작자와는 달리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새로운 공동체에서의 행동을 주도할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미래의 뉴스를 만들어낸다. 10.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자유 공동체의 임무가 그 스스로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체계로부터 스스로의 리얼리티를 창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즉 현실 속에서 현실을 재창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이거는 진짜 좋은 진짜 말. 좋은 얘기인데? 약간 다큐계의 성경? 7번이 좀 멋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말한 그거죠. 사실 7번. 미시사에 대한 이야기랑도 연결되고 딱 그죠. 그냥 되게 좋아서 시저 구더기도 다시 생각나고. 그죠. 되게 좋더라고. 진짜 좋은 말들이다. 이건 좀 뽑아놔서 갖고 있어도 10개명. 진짜 10개명 느낌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예술의 좀 전반적인 게 다큐적인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단순히 뭐 누구 그려주고 이거 끝 아니고 아니니까. 그쵸. 뭐 아니면 뭐 성경 재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아니면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 그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봐서 좀 다큐적인 면모가 좀 있긴 한데 이것도 한번 좀 그래서 진짜 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는 것도 이거는 좀 올려놔도 좋을 것 같은 정말로 정말 좋은 글귀들. 그래서 호르의 작업이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꽤 잘 따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야기나 지역성을 그냥 나 이런 이야기가 있대 이렇게 뭐 노출시키고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를 조합하고 자신의 생각을 조합하면서 좀 새로운 이야기들 아니면 좀 새로운 그 감각적인 가능성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아까 초반에 저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 작업이 되게 좋아서 제가 이제 사카이 세트 보여주면서 네. 같이 하자고 했던 작업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작업의 이제 전시 제목은 펠루사입니다. 펠루사. 이 작업은 이제 엘리카라는 이제 공장에서 전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시라고 할지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사실. 그쵸. 이제 호레가 프로젝트를 거기서 한 건데
이제 호르헤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장이라는 곳은 사실 예술이랑 가장 이제 정반대에 있는 곳이다. 그쵸. 왜냐면 공장에서는 어떤 사고란 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언제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모든 게 규격에 맞아야 되고 규칙에 맞아야 된다. 시스템이 그쵸. 딱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예술에서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예술은 이제 호르헤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고라든지 혹은 실수에 혜택을 보는 직업이 예술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에서 되게 혜택을 보는 게 이제 예술가라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는 이제 이 공장에서 어떻게 보자면 이 공장의 규칙을 좀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는 지점 그리고 노동자들의 흔적이 좀 보일 수 있는 지점을 좀 탐구하고 싶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펠루사라고 아까 말했는데 펠루사는 스페인어로 이제 보풀이라는 뜻이에요. 보풀 옷에 플러프 이제 옷에 붙어 있는 보풀인데 재밌는 게 이제 보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실 떼어내도 언제나 있는 게 보풀이 가능성이죠 항상. 보풀 일어나는 소재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가능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되게 사소한 거지만 언제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미시사적인 관점을 봤을 때 베트멍의 옷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마르지엘라의 옷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뭐 샤넬의 옷이 아니라 샤넬의 옷에 붙어 있는 보풀을 보는 거죠. 그거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런 작업인데 실제로 그래서 전시 사진을 보시면은 저는 왠지 구분을 못했어요. 드로잉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맞아. 그것도 되게 보풀같이 붙여놓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 그래서 떼어내도 없어질 수 없는 것을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노동자들의 흔적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시를 이제 만들면서 호르헤가 한 게 드로잉을 그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좀 저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공장의 재료와 그 공장에서 이미 사용된 색깔을 토대로 자신만의 조형물을 만들어. 맞아요. 이게 이제 방금 사카린님이 이제 그랬잖아요. 아, 나 그 작업인지 몰랐다. 저 진짜 처음에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구분하지 못하게 되게 약간 예술적으로 드로잉을 좀 부착해 놓을 수 있는 구조물들을 몇 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거기다 이제 드로잉들을 약간 이제 보풀처럼 이렇게 붙여 놓은 건데 그치. 이 전반적인 컨셉이 어디서 왔냐면은 그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 공장에 특이한 시스템이 있는데 약간 우리가 군대에서 마음의 편지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 공장의 시스템이나 뭐 안전 사고를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공장이 어떻게 하면 잘 굴러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는 그 창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내서 좋은 것 같다. 채택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 결산이 돼서 뭐 인센티브를 받거나 뭐 이달에 우수사원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포인트를 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장이나 시스템에 노동자들이 되게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유기적으로. 그죠. 제가 볼 때 호르헤가 약간 그 집중했던 지점이 그거 같아요. 아까 말하신 거시사 미시사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장이랑 되게 거시사적인 거거든요. 그죠. 되게 크잖아 어떻게 말 그대로. 근데 그 안에 미시사들이 계속 어떻게 침투할 수 있는 역할로서 이 마음의 소리 같은 이 창구 건의 시스템을 되게 주목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가 공장 노동자들을 데리고 아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있었어요. 맞아. 아이들이랑 공장 노동자와 함께 드로잉 코스, 그러니까 드로잉 워크숍을 진행했었대요. 맞아. 거기서 이제 뭘 그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뭘 그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그림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맞아요. 이제 거기다 붙여놓은 거죠. 건의된 것처럼 보풀처럼.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작업이 시각적으로 되게 좋고 취지적으로 되게 좋고 완성도도 되게 좋다. 이 모든 것들이 좀 삼위일체가 맞아떨어져서 아름다운 작업이었어. 아름다운 작업. 뭔가 진짜 아름다운 작업이었어. 그냥 공장 어떻게 보면 진짜 상막할 수만 있는 그 공장에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미시사 거기사의 차이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차오페이도 공장에서 작업한 게 있거든요. 차오파이라는 이제 중국 네, 작가이죠. 거기서 이제 어떤 막 아저씨가 되게 멋있게 춤을 춰 원래 춤을 추고 싶었댔나? 어떤 여자 발레를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작업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미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그 아저씨랑 그 여자를 쓴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근데 호르헤는 그러지 않고 이 모든 걸 참여시키고 동시에 되게 겸손하고 그치. 따뜻하게 거기에 잘 융화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좀 아름다운 포인트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시를 제가 보고 좀 어떻게 보면 감명을 좀 받아가지고 호르헤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지금 오펜 씨가 이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이 엘리카 공장에서 한 작업을 들으니까 이 작업이 어떻게 펼쳤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뭔가 거대한 담론을 끌고 와서 그냥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안에서 뿜어져 나오잖아요. 약간 네거티브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지금 갑자기 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 더듬이를 하면서 그 초창기 작업을 소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초창기 그러니까 지금 작업이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초창기 작업을 보면은 뭐 프란시스 알리아스라던가 로만 지그나라던가 고든 마타 클락과 같은 작업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작업이 걔가 좀 달라. 되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아트워크를 생성한다거나 뭔가 이게 팔 수 있는 그죠.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것들에 약간 뭔가 동화돼서 혹은 맞아.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시작을 해서 별거 아니게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MBTI 기록도 안 되는 느낌은. 그러니까 MBTI식으로 이제 극 F 감성이 이런 맞아. 거잖아요. 근데 기록도 안 되게 끝나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자기가 어쨌든 비슷하게 자기도 이제 예술적인 그 실습으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출발을 했다가 지금의 방향성으로 자기가 좀 자리 잡은 것 같거든요. 맞아. 드로잉도 섞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보면은 초창기 때 했던 작업들이 뭐 고든바타 클락이 예전에 그 공기총으로 이렇게 뮤지엄 창문을 쏴서 깨는 작업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오마주해서 일부러 건물에다가 이렇게 창문을 맞춰서 달아요. 마치 공장에 그 맞춰서 다는 것처럼 버려진 건물에 창문을 맞춰서 단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돌을 던져서 다시 깨거든요. 깨고 나서 그 창문을 다시 떼요. 그냥 그걸 전시해. 근데 이거를 다큐멘터리를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기록을 안 했더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죠. 없지. 이게 그냥 여기 있다가 네거티브적으로 있다가 잠깐 빠지고 끝. 그리고 뭐 다른 작업 보면은 또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그 H를 그리거든요. 아, 그 헬기. 근데 그거 날려버리잖아요 그냥. 맞아. 근데 이것도 되게 로만 지그너스럽기도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 행위가 없으면은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기록이 다큐를 없으면 안 되면은. 맞아.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 작업들 중에 초창기 작업 중에 진짜 좋다고 생각했던 작업이 이제 베리스 벤투어라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 아까 호로에 사토루가 아일랜드에서 그걸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아마 갔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조그만 섬마을인 아일랜드에서 이제 한 달인가 이제 3개월 정도 체류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그냥 마을 어귀를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그 어귀에 이제 버려진 차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마을에서는 섬마을이니까 차가 고장 나면은 그거를 이제 대륙까지 보내서 고치고 다시 돌아오느니 그냥 중고차 하나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더 비싸다. 예, 그게 더 비싸가지고 대부분 그냥 약간 문화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 차량이 많대요. 근데 이제 그 차량을 딱 봤더니 안에 뭐 커피잔 쓰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이렇게 그 썼던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흔적이 그대로. 그래서 이제 호르가 이제 미시사적인 관점으로 추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이거 누구냐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벨이라고 하는 한 젊은 어부였던 사람의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벤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02년도에 갑자기 요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그냥 사람들은 그 차량을 굳이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저축이 안 치는 그냥 내비로 둬서 이게 거의 지금 그냥 마을의 상징물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제 호르가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 차량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가족들이 나타났대요. 베리 가족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기꺼이 너 뭐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했던 게 이 차를 크레인으로 이렇게 트럭에 실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 가서 배를 태운 다음에 한국을 간다. 한국까지 가서 배를 태운 다음에 그걸로 대륙으로 보내요. 그리고 아일랜드 그 본토 대륙에서 그걸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외관은 그대로 두고 그냥 굴러갈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수리. 안에 엔진, 브레이크 이런 걸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배를 태워서 와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운전이 되니까 그 처음에 버려졌던 장소로 가요. 그리고 거기 주차를 하고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폐차되었다. 너무 감동적이잖아. 약간 시로 따지면은 수미상관의 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 작업을 지금 오펜 씨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이게 엘리카랑 너무나 연결되지 않나요? 맞아, 연결된 거. 그 안에 잠깐 있다가 그거 다시 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맞아. 근데 그게 이렇게 들어가서 뭐 어떤 담론을 가지고 하는 게 공장에서 작업을 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껴있는 느낌. 그지. 네. 네, 맞아요. 저희가 막 일요일 날 같이 전시 있었을 때 제가 사진 걸었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재밌었던 게 있거든요. 누군가 이거 보더니 이거 작업인 줄 몰랐다. 이거 그냥 이달에 미트하라베트가 작업 부수사원인 줄 알았다. 근데 이 엘리카 공장에서 했을 때 이제 호로에는 그걸 좀 더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딱 좀 더 계획적으로 잘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이 전에 이 작업들이 없었으면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발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엄청 이 사람이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또 되게 그냥 뻔한 작업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 그러니까 전시마다 좀 기복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베리스 벤투어가 이 형식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게 이 작업이 다큐멘터리도 했는데 스토리보드도 자기가 만들었어요. 맞아, 스토리보드가 있어. 근데 그때는 이 스토리보드가 어떤 창의적인 자기의 이야기를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정석적인 스토리보드거든요. 이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근데 이제 이 작업이 지금 저희가 앞전에 소개했던 현재 작업들의 스타일로 바뀐 게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를 예술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기의 매체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영상으로 기록할 필요 없고 뭐 사진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고 난 드로잉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때 드로잉과 여러 가지 좀 맞아. 뭐 조형물을 써서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극초반에 그 H 작업이라던가 고든마타 클락 오마주 작업은 진짜 오마주 그냥 자체인 느낌이었는데 그죠. 이 베리스 벤 투어부터 자기 색깔을 조금씩 찾더니 지금에서야 뭐 좀 더 발전한 느낌의 색깔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막 제가 약간 그런 얘기하죠 요즘에 막 나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근데 약간 이런 맥락 때문에 살고 싶다는 이거 거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맞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동백꽃 필 무렵에 공효진처럼 살고 싶다 이런 거. 지역 사회에서 핍박을 받지만 결국엔 스며들고 싶다 이런 느낌처럼. 약간 수상해 보이고. 도대체 여기 왜 왔냐고. 근데 아무튼간에 이런 커뮤니티성이 있는 게 맞아. 정말 좋은 것 같아. 맞아. 어쨌든간에 그냥 가는 데마다 이런 거 보면 참 사람이 따뜻한 사람 같고. 맞아. 뭐 굳이 저희가 뭐 이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고자 이건 하는 거 아니지만 좋은 사람 같아요. 진짜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사실. 이 작가랑 연결돼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작가가 아까 말했던 이제 프란시스 알리스예요. 근데 이 작품은 예술을 하시는 분이면은 한 번쯤 저는 꼭 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분도 벨기에 출신이지만 멕시코 시티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작업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작업도 제가 홈페이지 가서 다시 오랜만에 봤더니 이 멕시코 시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청소부들이랑 한 작업도 있고, 예를 들면은 그 멕시코 시티 어떤 한 거리가 있어요. 그 이름이 베네수엘라 거리인가 그래요. 그 옆에가 그 다른 남미 쪽 나라 이름의 거리예요. 그 나라에 이제 국경을 만들듯이 꼭 그 청소기를 10명의 소녀들이랑 같이 밀거든요, 새벽에. 이제 애들은 당황해하고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돼? 우리 청소분들 좀 막 웃으면서 해요. 이런 작업도 있고, 그걸 끝나면 다시 쓰레기통에 가서 버려요. 그지. 이런 작업이나 아니 유명한 작업들 있잖아요. 이 스웨터에 올을 살짝 풀리게 한 다음에 그냥 걸어요. 맞아. 올이 계속 풀릴 거 아니에요. 옷이 나중에 없어져요. 근데 그거 다시 주스러 가요. 아리아드네 그 실타래처럼. 그러다가 할머니랑 한번 마주친 적 있대요. 반대편에서 이거 주스러 오는 할머니랑. 그런 해프닝도 있어요. 따뜻해.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유명한 작업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얼음 큰 거 하나를 그거 유명하지. 땡볕에서 이제 멕시코티에서 빙빙 돌잖아요. 이게 의미 없음이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는 뭔가 팔리거나 어떤 재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없다라고 만들어졌고, 부르의 명작이라고 생각한 작업은 양가지원 작업이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양가지원? 그 양을 가지고 한 작업이 있어요. 뭐지? 그게 이제 양의 습성을 이용한 작업인데, 맨 처음에 이제 프란시스 알리아스가 혼자 이렇게 들어와요. 양 한 마리를 목줄에 끌고, 그리고 이제 이 막대기 큰 기둥을 빙빙빙 돌아요. 데리고 해 안에서, 그러니까 해 비치는 광장에서. 양은 따라다녀요. 근데 양의 습성이 리더 양 있잖아요. 리더 양을 따라간대요.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한 마리가 따라와서 두 마리가 돌기 시작해요. 세 마리가 시작돼요. 그러나서 나중에 20마리 정도가 되거든요. 그냥 나중에는 작가가 그냥 목줄을 놓고 같이 걸어다니는데 그냥 같이 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돌다가 리더 양이 가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면 한 양씩 빠져요. 나중에는 예를 들면 세 마리만 남거든요. 작가는 자기가 앞장서는 것보다 뒤를 걔네들 쫓아가는데 걔는 그냥 뭣도 모르게 계속 돌고 있어. 그러다 마지막 한 마리도 세 바퀴 혼자 돌다가 작가랑 같이 나가. 되게 이상한. 그 정도면 양 언어를 해서 섭외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이게 뭐라고 해서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되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게 그렇다고 어떤 엄청난 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양의 커뮤니티에 딱 들어갔다 나온. 그냥 약간 진발한 느낌? 그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 아까 커뮤니티에 들어갔다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거라 하시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있었겠지. 양을 뭐 하면은 리더 애들 따라온다더라. 그래서 돌면 애들 돌겠구나. 근데 이거 세 마리가 남고 마지막 한 마리가 혼자 세 바퀴 돌지 몰랐겠지 그거는. 근데 그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사실. 그것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 작업은 다 드로잉을 보니까 철저한 계획이 있더라고. 다 알아요? 몇 초만에 갈 거다 이런 거 했나 봐요. 이 계산한 흔적이 있더라고. 근데 그대로 가더라고 양의 습성. 그렇다면 이건 근데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송동이라는 중국 작가도 약간 비슷하더라고. 이 걷기의 미학이라고 해서 송동 작가도 끓인 물 있잖아요. 그 끓인 물을 그냥 이렇게 들고 걷더라고요. 자기가 살던 어릴 적 마을을. 나도 본 것 같지. 그래가지고 이 도시 보니까 물은 액체이지만 기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딱딱하게 고체도 될 수 있잖아요. 약간 이런 성질 있잖아요. 이런 이렇게 변화될 수 있으면서 그냥 증발해 버릴 수 있는 의미 없는 행위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딱 이런 작가들이 이 호르에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호르에도 이제 그쪽으로 추구를 하다가 자기만의 좀
다큐멘터리적인 방식을 찾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의미 없음은 어떻게 보면 따뜻함일 수도 있고. 맞아. 사소한 것에 대해서 그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의미 없음은 사실 따뜻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의미 없다기보다는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의미 없다고 말씀하신 게 또 좋은 핀트가 그거잖아요. 돈이 안 된다. 맞아, 돈이 안 된다. 근데 예를 들면 저 식당 가면은 막 점원들이 막 이상하게 되면 저희도 기분 잡치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제 얘기하시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친절은 돈이 들지 않는다. 맞아. 이런 맥락처럼 이런 따뜻함은 돈이 들지 않는다. 맞아, 진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진짜. 그러니까. 저도 뭐 작가 저도 이제 호르의 작업을 보면서 좀 생각했던 한 명의 작가는 사실 얌보예요. 얌보 유명하죠. 얌보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기도 하고 뭐 실제로 멕시코시티에서 이 사람도 활동을 했어요. 뭐지 마성의 그러니까 도시. 멕시코시티 도대체 뭐 하는 거죠? 한번 가봐야겠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궁금한 도시 한번 진짜 여행을 진짜. 갈 수 있으면 가보면 좋긴 하겠는데 아무튼간에 그런데 이제 뭐 1975년생 이제 베트남 출신 작가인데 이제 그가 이제 베트남 전쟁 때 덴마크로 피난을 와서 난민의 신분을 인정받아서 덴마크인에 정착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작업이 사실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자신의 약간 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약간 뭐 정체성, 뭐 문화, 사회, 뭐 속해 있음 이런 거에 대한 작업을 굳이 말하자면 뭐 사진이라든지 뭐 전유 예술이라든지 뭐 조각적인 방식을 통해서 좀 푸는 사람인데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도 그래서 이야기가 재밌어요. 작업들이 대체적으로. 네. 뭐 위더 피플, 뭐 자유의 여신상의 모형을 조각내어 전시장에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조각낸 건 아니고 그걸 복제해서. 네. 그다음에 뭐 1861년 2월 2일 작업은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처형당하게 된 프랑스 선교사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필사하는 작업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이상하겠네 기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되게 미시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거리사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베트남에서 되게 투방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200년 된 기독교 교회 전체의 뼈대를 갖다 놨거든요. 이런 작업은 스케일도 크고 힘이 장난 아니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스케일이 큰 거. 저 딱 근데 그 말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얀보는 언제나 뭐 자신의 개인사를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이슈와 되게 엮여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점은 호르웨는 좀 소박한 맛이라면은 얀보는 좀 훨씬 스케일이 크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작업 자체도 크고 좀 담론이 결국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되게 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회, 지역, 문화에 되게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사와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를 엮어내는 관점이 되게 비슷하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얀보를 찾아보면서 제가 사실 그 인터뷰 옛날에 하나 좀 본 게 있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그 대사가 있어요 얀보에. 그래서 그걸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아까 저희가 따뜻한 얘기했잖아요. 따뜻한 얘기. 그래서 그런 거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인터뷰어가 물어보죠 이렇게. 당신이 사용한 오브젝트들이 수다스럽다, 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얀보가 만일 그것들이 수다스럽다면 저는 그것들이 그렇게 자세히 말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 저희는 언제나 작업에 많은 것을 넣고 우리가 예술을 관람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작업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작업들은 수다스러운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특정한 대사들을 주지 않으려고 가능한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인터뷰어가 당신의 작업들을 러브레터들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얀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작업이 저가 열망하는 것을 담고 있다면 어떤 의미로는 러브레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것도 따뜻함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시적인 관점을 이렇게 막 우겨넣고 막 이런 텍스트적인 걸 하려고 하지 않고 그다음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지역과 같이 커뮤니티와 같이 교감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좀 작업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지역을 가도 사실 모든 지역이 수다스럽잖아. 맞아 각자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각자의 목소리가 그 미시사처럼. 맞아.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아닐까 사실. 이런 작은 것들에 귀 기울여주는 작가가 많아요. 제가 그때 오펜 씨랑 잠깐 얘기했을 때 저희 조사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작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아진다면 따뜻하지 않을까?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일 텐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작가의 행동 가짐 자체가 근데 이 호르에 대해서 약간의 비평 아닌 비평을 할 점이 있다면 사실 얀보는 개인적인 정치적 서사가 큰 사람이잖아요. 그치. 근데 호르에는 그런 것도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호르에 대해서 궁금해지려고. 자기 게 별로 없긴 해요. 그래서 궁금해.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그냥 관찰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벤의 그 이야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전 찾았거든요.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느끼는 게
꼭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따뜻함을 맞아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게 진짜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의 위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뭐 술자리를 해도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죽어도 안 하고 그 대신 말은 진짜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쪽의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가장 최근 하는 작업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방식이 좀 더 매몰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너무 이 이야기들 뒷얘기를 만들어내고 직조하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 베리 그 벤처럼 자연스럽게 한번 할 수 있는 게 나오면은 또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저도 그거는 동의해요. 그 다음에 저는 좀 뭐 저도 약간의 비평 아닌 비평을 하자면은 기복이 너무 커요 작업에. 어떤 작업을 못 나온다고 생각하셨나요? 뭐못 나온 작업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잘 나온 작업은 진짜 가슴 따뜻해지고 진짜 좋다라는 작업이 많은데 못 나온 작업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너무 억지스러운 작업도 되게 많고 재미가 딱히 없는 작업도 많고 뻔한 테크닉을 쓰는 것도 많고 해서 좀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기복이 좀 있다. 제가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작은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게 재밌을 수 없어. 이야기가 없으면은 더 못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야기가 별로 재미없으면은 아니면 좀 사료가 부족하다라던가 상상력이 좀 오늘 안 나온다. 어쨌든 작업은 근데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저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희가 계속 따뜻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 경쟁 구도 사회라고 할까 굳이 말하자면 뭐 예술가들도 다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뭐 학교도 뭐 이제 다 티오가 있고 뭐 작업실도 다 티오가 있고 이런 사회에서 어떤 거대 담론을 쫓지 않고 삶의 이야기를 추적한 작업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들 치즈와 구더기 혹은 아까 말한 뭐 얼음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오늘날의 오히려 더 큰 용기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에 대해서 해탈하는 듯한 혹은 아니면 이게 왜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맞아. 그래서 저희가 막 지역성이나 뭐 로컬리티, 뭐 커뮤니티 이런 거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저는 그래서 각각의 지역에는 결국 각각의 진짜 특수한 형식이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진짜 커뮤니티적인 로컬적인 작업은 언제나 대단히 특수한 방식과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건 이제 홀의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거에 맞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시, 아까 말한 이제 베리의 벤이나 아니면 제가 말한 펠루사 같은 전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너무나도 거기에 맞는 특정한 형식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복이 있는 작업, 안 좋은 작업들은 그런 것들이 덜 발현된 작업들이 아닐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식당 리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약간 캐비어 수입업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해외에 많이 나가서 이렇게 막 좋은 술도 많이 드시고 막 밥도 많이 드셔보시고 약간 실제로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막 이제 주위에 아는 사람도 많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왜 한국의 전통주가 해외 술보다 이게 뒤처지는가 이 이유를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해외 술은 첫 번째로 단맛이 우선 좀 덜하대요.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 차긴 한데 단맛이 좀 덜하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두 번째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재료에 대한 집착을 말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는 뭘 너무 많이 집어넣는데요. 뭐 국화향을 내려 국화를 집어넣고 뭘 집어넣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분이 이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명품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명품의 반열을 못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예시를 들은 게 뭐 일본의 하카이산에 이제 사케 만드는 곳인가봐요. 거기는 거기서 막 키우고 있는 쌀의 종류만 수십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은 지독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은 맵쌀 아니면 찹쌀 뭐 끝이래요.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어떤 이 순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집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끝에 말을 해요. 쌀이란 것에 이 정도로 집착을 해야 좋은 게 나온다. 뭐 굳이 말하자면.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쌀 그런 것처럼 뭐 누군가 이야기, 뭐 어떤 장소, 뭐 어떤 사람의 뭐 모습, 뭐 뭐든 간에 그거에 되게 집착할 정도로 해야 나오는 게 제가 볼 때 진짜 그 맞아. 명품적인 퀄리티의 지역성이 아닐까?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그죠. 그냥 가서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에 얼마나 우리가 좀 그거 자체를 존중해주고 그거 자체를 얼마나 이렇게 진지하게 바라보느냐가 첫 번째 태도 같아요. 이걸 단순히 이건 예술의 재료일 뿐이야. 뭐 내 다음 뭐 작업에 약간 영감일 뿐이야. 이 정도로 치부하기보다도 진짜 그런 관계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더 그것이 지역적이고 더 맛깔나는 작업이라고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작업들이 전 따뜻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말 좀 하고 싶어요. 사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따뜻한 작업과 착한 작업을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그 베니스 비엔날레 얘기랑 연결되는 건데 네. 요즘에는 너무 착한 작업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따뜻한 작업은 없어요. 착한 작업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친절한 너무 맞는 말을 하는 거 거의 다 얘기해주고 그걸 열심히 잘 촬영해서 잘 보여주고 잘 다 이야기해주는 것이 착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동시에 그건 따뜻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냥 차가운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아까 로만지그너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칸 씨가 저한테 알려주셔서 저도 찾아봤는데 제대로 못 찾아보긴 했는데 그 로만지그너가 그 헨리 데이비스 탄 그죠. 그 폭주족 사 같은 그 투어하는 게 있죠. 그 사람들이 투어를 시켜주는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겉으로 보면은 되게 사실 무섭거나 좀 또라이 같은 작업이잖아요. 로만지고는 이제 확성기로 들고 그냥 얘기하거든. 이거 내 작업입니다. 자 이쪽으로 약간 하거든. 줄줄이 따라가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따뜻한 작업 같아요. 맞아요. 그게 베를린에서 아마 열렸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좀 헷갈리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찾으면. 근데 아무튼 그런 폭주족 같은 사람들이 좀 있는 곳에서 열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 따뜻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바라보고 이 예술을 하는 스펙트럼에 있어서 이 성실함, 착함, 섬세함, 열심히함 이런 가치들이 좀 다시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네, 그렇죠. 행위에 대한 이야기로. 맞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리서치적인 부지런함, 뭐 그거죠. 퍼포먼스적인, 그러니까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서 있어서는 엄청 부지런하고 착하지만 과연 그게 정말 예술적으로 착하고 좋은 걸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게을러도 따뜻할 수 있거든요. 게을러도 따뜻할 수 있어요. 그런 정말. 작업들도 있어요. 간혹 생각을 그런 거 정말 많죠. 이게 뭐야 이러는데 마이클 이스미스도 제가 볼 땐 그렇게 성실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집에서 이제 아주 이베이 오늘 이베이 데이 이러면서 오늘 뭐 없네. 그런 느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맞아. 동네 한 바퀴 돌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걸 좀 제고해보는 것도 맞아. 중요하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요새 어쨌든 아까 말하신 대로 경쟁 사회라서 저희가 너무 다 각박하게 작업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이런 작업하는데 그냥 그때 한번 툭 놓고 나는 코 한번 긁적이고 난 이렇게 해볼래 했는데 따뜻해. 그리고 요즘에 이제 조각 충동 이런 전시도 하잖아요. 네. 그 사진도 보니까 당연히 다 퀄리티들은 되게 좋고 사이즈도 크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너무 차가워요. 제 개인적인 기준. 무슨 말인지 알죠. 따뜻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 한국인은 뭐냐? 정이거든요. 한국인 밥이 따뜻해요. 따뜻한 온정이거든요. 온정. 토렴이 없다. 그죠. 침이 좀 미술 그러니까 그 작가의 작업을 봤을 때 아랫목에 가는 느낌의 작업이 없을까. 그죠. 일로 와 이렇게 좀. 요즘엔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요즘의 예술은 국에다 그냥 밥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진짜 예술은 토렴을 해야 되는 거거든. 따뜻하게. 알죠? 따로 국밥이 아니라. 토렴을 이렇게. 근데 원래 그게 리얼 진짜잖아요. 그지. 그래서 토렴할 수 있는 예술 하자. 제가 갑자기 이거 보니까 파리에서 그때 저희 파리 전시 보러 갔을 때 그 빵집에서 커피를 시켰잖아요. 커피를 시켰는데 그냥 커피를 전자레인지 넣기를 차가워 보이잖아. 저는 진짜 당황했잖아요. 그때 열받아가지고 미친놈들. 아니 무슨 커피를 시켰는데 이렇게 했는데 컵을 데워주는 거였어. 컵을 토렴하고 있어. 컵을 토렴하는 거. 컵과 커피를 토렴하기 위해서 대표주는 그 종이컵이었잖아요. 그리고 맞아. 그런 따뜻함. 그걸 대표주니까 거기서 이 디테일이.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마시면서 진짜 따뜻해지는 거는 좋은 원두의 맛이 아니라 컵에 따뜻한 그런 디테일들이 아닐까. 근데 그 직원이 성실하게 해준 것도 아니었어. 맞아. 그냥 툭쾅 삐삐 하고 나왔죠. 이게 이 행위 자체가 디테일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그거 자체가 무심하지만 따뜻하다. 울림이 있었죠. 근데 그런 작업들이 많아지면 이 지구 온난화랑 상관없이 세상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세상 어차피 따뜻해지고 있지만 세상 어차피 따뜻해지고 있지만 사칸 씨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포레 사토레죠. 사토레 씨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감사했다. 최근에 2명의 작가한테 감사했거든요. 첫 번째가 엄청난 감각의 정수를 보여준 파멜라 로젠크란츠. 열심히 하는 것과 그러니까 파멸적인 로젠크란츠. 파멸적인 로젠크란츠고 두 번째가 호로의 사토르였는데 특히 아까 말했던 베리스 벤투어. 여운이 그냥 다큐멘터리로 봤는데도 여운이.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작업을 계속 하는 입장으로서 그치. 저도 마음 따뜻해지는 작업을 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웃기는 것도 좋아하고. 맞아. 근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마음 따뜻하게. 근데 가끔은 나도 무심하게 따뜻해 보고 싶다. 그치. 그 커피잔 대표주는 그 사람처럼. 그치. 그래서 여러모로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너무 이렇게 비주얼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카이 씨도 요즘 좀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때일수록 사실 그런 생각하기 힘들잖아 사실. 그죠. 사람이 바쁘고 급박할 수 있을 때. 바쁘면 좀 그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럴 때 따뜻한 국밥을 토렴이 된 국밥을 먹은 기분. 갑자기 이 눈토렴 당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참 호루의 사토루와 술 한잔 해보고 싶다. 뭐 다 술을 맨날 무슨 술 한잔 하고 싶대. 아예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다. 그래요? 오케이. 토렴해줄 것 같은 이야기를. 저가 했던 생각은 뭐 저도 이게 따뜻한 측면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첫 번째로는 뭔가 그 커뮤니티에 속하는 아까 말한 제가 뭐 시골에 살고 싶다 이런 것처럼 어떤 커뮤니티에 속하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뭐 이런 것에 약간의 느낌을 보고 또 이런 가능성을 좀 본 것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제가 원래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도큐멘터 이런 거 좀 관심이 있었는데 뭐 텍스트적인 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좀 작업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일종의 또 새로운 가능성을 새로운 거기서도 좀 새로운 가능성을 봐서 좀 좋았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뭐 확실히 모든 작업이 좋진 않았고 저는 몇 개가 맞아요. 특출나게 좋았어요. 확실히 몇 개. 몇 개는 너무 이 아까 말했던 미시사 접근 방식 있잖아요. 그게 너무 확연히 드러나서 조금 아쉬웠고. 맞아요. 근데 반면에 너무 좋았던 작업들도 있어서 확실히. 그냥 이 작가는 근데 이런 작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실수를 하는 것 자체도 그냥 그러니까 잘 못한. 그게 인생사지. 좀 작업을 하는 것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잘해. 뭐 어떻게 다 계속 잘해. 그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 아무튼 그래서 오늘 호루의 사토레 작가에 대한 이야기 깔끔하게 좀 나눈 것 같아요, 그죠? 되게 깔끔하게 나왔고 이 더운 날에 너무 또 따뜻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더하지 않을까. 다음에 진짜 차가운 느낌으로. 또 한번 차가운 작가를 언제 한번 소개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스케줄은 저희가 지금 확정난 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유사미학을 한 편 준비하고 있고 그거 외에는 이제 작가를 소개할 것 같긴 한데 그 추후에 좀 찬찬히 좀 생각해보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여름이 좀 바쁜 시즌이라 그때가 좀 약간 뭐 몇 번 결방을 좀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 존버해서 저희도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을 하고 또 재밌게 그래서 들어주시면 진짜 좋겠네요. 열심히 준비하는. 저희는 늘 말하지만 뭐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어하거든요. 저희한테 재밌어요. 소소한 토렴이거든요 또. 그래서 요번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기 그 호레 사토레 이제 보면서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그 유튜브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 이제 그 전시한 기관 같아요. 그 엘리카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해준 어떤 기관 같아. 근데 이제 거기 구독자가 55명이에요. 그 뮤지엄 첫 번째로 유튜브. 그 다음에 그 동영상 조회수가 25회? 거기다 좋아요와 댓글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동병상련의 입장으로 가서 이제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은 안 했지만 조댓구 알인가요? 조댓구알.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 같이 따뜻해집시다. 따뜻한 토레온 국밥을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아무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여름이 됐는데 모두들 진짜 선크림 잘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요. 좀 피부가 따끔따끔한데 선크림들 잘 바르시고 뭐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좀 여행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진짜 비행기 값도 엄청 비싸서 해외 여행도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 이제는. 코로나도 많이 이제 풀렸고. 그러니까 좀 즐길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즐기시고. 그러니까 뭐 워터쇼, 뭐 이거 흠뻑쇼 이런 것도 많이 많던데 아무튼 간에 좀 좋은 여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